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주간 MC 박진영입니다. 임시 MC라는 뜻입니다. 보통 이렇게 이제 임시 MC를 하다가 눌러 앉는 경우가 있는데요. 저는 뭐 그럴 생각은 없습니다. 좋은 분 있으면 늘 양보하겠습니다. 프로 양보로 박진영입니다. 네. 자, 오늘의 방송 내용 간단히 정리해 드릴게요. 먼저 이진아 기자와 함께 뉴스픽 시간이 준비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는 매주 수요일에 만나는 남자 최진봉 교수님과 함께 미디어 관련 현안들을 짚어볼 생각입니다. 오늘 원래 이슈 화합이 있는 시간인데요. 이건 없을 것 같아요. 자, 그 다음에는 대담한 시간, 대담이네요.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이죠. 김정민 변호사와 함께 이 재판 지연 상황과 그리고 이종섭 호주대 사건에 대해서 깊이 있게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생방송 중에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면요, 언제든지 댓글로 남겨주시기 바라고요. 좋은 댓글을 제가 꼭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뉴스 인사이더 시작하겠습니다. 네, 바쁜 아침에 알아야 될 뉴스들이 많겠죠. 그 중에서도 저희들이 핵심만 정리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듣기만 해도 이해가 쏙쏙 되는 뉴스픽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진하 뉴스토마토 기자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저희가 오늘 알아보려고 하는 게요. 첫 번째가 이제 공시가 문제인데요. 네.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어요. 네. 이거 공시가를 계속 유지하는 게 징벌적 과세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어떤 네. 내용인가요? 일단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영등포에서 열린 도시 혁신으로 만든 새로운 한강의 기적이란 주제로 21번째 민생토론회를 열었는데요. 일단 이 자리에서 서울 원도심을 대개조하는 뉴빌리지 사업을 새롭게 추진하겠다라고 밝히면서 기존의 예산을 효율적으로 재편하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 추가 재정 부담 없이 향후 10년간 10조를 투자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한 이야기가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는 새로운 도시 공간 조성과 함께 집값을 비롯한 거주 비용 절감이 매우 중요하다고 하면서 문재인 정부 당시인 2020년에 도입된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 폐지 방침을 공식화했습니다. 공시가격 현실화율은 시세 대비 공시가격 비율로 매년 단계적으로 높여 최장 2035년까지 90%까지 올리는 것이었는데요. 시행 3년 차에 폐기 위기에 놓인 것입니다. 더불어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폐지될 경우 부동산 보유에 따른 세 부담의 형평성을 맞춰가려던 그간의 노력이 물거품 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아니, 이게 공시가격이 보통 이제 부동산 관련 세금 매길 때 기준인데 이걸 폐지하면 엄청난 영향이 생기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부자세를 또 부자감세라는 지적을 또 할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또 이 공시가격이 또 중요한 것은 1년에 한 번 공시가격이 정해지면 공시가격에 따라서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 조세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료와 기초연금 등 총 67가지 각종 복지 정책의 기준이 되는데요. 이 공시가격이 오르는 것에 따라 모든 사람들이 영향을 받게 됩니다. 사실 윤 대통령은 후보 시절에도 공시가격 현실화를 없애거나 재검토하겠다라는 공약을 내세우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그것을 이행하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이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현실화율을 폐기하기 위해서는 법 개정 사안이기 때문에 대통령의 말 한마디로 없앨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에 따라서 부동산 가격 공시에 관한 법과 부동산 공시법 을 바꿔야 하는데 지금의 야당의 주도로 통과된 법이기 때문에 총선 결과에 따라 무의미하게 끝날 수도 있다라는 지적도 나옵니다. 또 하나 더 말씀을 드리면요. 만약 이 법이 개정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기적으로 봤을 때 부자들은 세수의 부담이 없기 때문에 집을 팔 이유가 없어지고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다주택자들에게 세금 부담이 줄어들면서 투기 수요를 자극할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올해만 해도 56조의 세수가 펑크 났는데 결국 부자 감세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생각해보면 일단 세금이 줄어들 거고요. 네. 그럼 세수가 안 거치는 거죠. 네. 그리고 부동산 투기업자들에게
호재기도 하고 장기적으로 보면 그런 생각도 드는데 부동산 원가 공개라든가 이런 것들을 안 하겠다라는 쪽으로 흘러갈 것 같으면은 네. 이 개발업자들이 엄청 좋아하겠는데요. 그렇죠. 건설사들이 이제 정말 즐거워하는 얘기가 될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실제로 아파트 원가가 높아진다. 네. 뭐 이런 쪽으로 이어질 수도 있는 거네요. 네, 지금 또 영끌족들이나 이런 도봉이나 이쪽에 있어서 이제 젊은 사람들이 영끌족으로 이제 부동산을 샀던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이 문제가 이렇게 계속 되면은 아무래도 앞으로 더 그 대출금 내는 거나 부담감이 굉장히 커지겠죠. 이거는 이제 진보 보수를 넘어서서 역대 정권이 부동산 안정화를 위해서 취해온 정책에 이게 네. 역행하는 거예요. 이거. 네, 기름을 붓는 격입니다. 근데 물론 저는 통과는 안 될 거라고 봅니다. 네. 국회에서 이거 통과될 일이 없어요. 이건 국민의힘도 다 찬성하지 않을 거예요. 네. 자, 두 번째 또 황당한 소식 가보겠습니다. 대통령이 방문한 마트에서 대파 주세요 아닙니다. 예, 대파 가격이 이상하다면서 논란이 생겼습니다. 네. 네, 윤 대통령이 지난 18일에 농협 하나로마트 양재점을 방문했는데요. 이때 대통령이 들었던 대파 한 단의 가격이 875원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누리꾼들 사이에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특히 이날 윤 대통령이 대파 한 단의 가격을 보면서 합리적인 가격이라고 말했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어제 한국농수산물유통센터 농산물 유통 정보를 보면요. 18일 기준의 대파 한 단의 평균 소매 가격을 살펴봤더니 이날 평균 가격은 3,018원으로 일주일 전인 4,500원보다 내렸지만 여전히 평균 가격인 2,982원보다 비쌌습니다. 그렇다면 이 대파 가격은 왜 낮춘 것이냐라면서 누리꾼들이 문제를 제기했고요. 그래서 어제 진보 매체에서는 대체로 이제 이거를 어제 저녁 6시까지 일면으로 놨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제 누리꾼들은 대통령 방문에 맞춰 가격을 인하한 것이 아니냐, 또 실제 물가를 파악할 수 없도록 제일 싼 곳에 가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린 대통령실은 문책을 해야 된다, 이렇게 지적을 했습니다. 또 민주당도 성명을 내고 세상 물정 모르는 소리만 하고 있다면서 대파 한 단이 최고 7,000원에서 9,000원까지 치솟고 배추 한 포기에 5,000원이 넘는데 국민들이 느끼는 체감 경기를 알고 하는 말이냐, 이렇게 비판했습니다. 이거는 보니까요. 어리석은 임금은 꼭 간신들과 세트라는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네. 벌거벗은 임금님이 막 거리를 활보하는데 이 간신배들이 좋은 옷 입으셨어요. 그렇게 이야기하는 느낌이에요, 지금. 네, 맞습니다. 저도 그 생각이 났었는데요. 좀 이제 현실을 좀 알 수 있는 내용들을 좀 많이 좀 알려드려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그 주위의 간신들도 같은 역사적 평가를 받게 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마지막 경선이 끝났습니다. 강북을 결국은 조수진 변호사가 박용진 의원을 이겼어요. 네. 먼저 이제 더불어민주당의 소식을 조금 얘기하면요. 경선 소식부터 전해드리면 어제 6시 30분이었나요? 네, 어쨌든 어제 저녁에 서울 강북을 경선에서 박용진 현역 의원을 꺾고 조수진 변호사가 승기를 잡아 본선행 티켓을 거머쥐었습니다. 정봉주 전 의원과 경선에 이어 두 번째 패배한 박 의원은 경선이 끝난 후에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입장을 밝혔는데요. 박 의원은 오늘 영화 같은 반전이 없는 결과를 받았고 패배가 뻔한 경선, 결론이 정해진 경선임을 알고 받아들였기에 새삼 다른 감정은 들지 않는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박 의원은 이번 과정에서 당원 동지들과 강북구 주민들에게 많은 것을 배웠다. 분열과 갈등은 저를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승리를 향해 에너지를 한데 모으자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던 것 같은데요. 몇 퍼센트 정도 나왔나요? 네, 어제 민주당 중앙당 선거관리위원회 박범계 위원장이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면 강북을 권리당원 투표율만 53.18%였고 전국 권리당원 투표율은 26.31%로 지난번에 전략 청년 경선 지역인 서대문갑의 전국 당원 투표율인 24.65%보다 높은 투표율을 보였습니다. 당원들의 관심이 높은 것도 있지만 선거에 목이 마른 것이 아니냐라면서 그런 내용들도 이야기가 좀 됐었는데요. 박용진 의원은 앞서 당 현역 의원 평가에서 하위 10%에게 가해지는 경선 득표의 30% 감산 벌칙의 벽을 넘지 못했고요. 반대로 조수진 변호사는 여성 가산점과 신인 가산점으로 총 25% 가산점이 주어지면서 유리한 상황이 됐습니다. 일각에서는 비명행사라고 파고들고 비명행사를 넘지 못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박용진 의원이 네. 보통 이 정도 되면 불쌍하다는 동정 여론 일거든요. 네.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룰도 바뀌고 새로운 인물로 교체되고 이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투표율이 이렇게밖에 안 된다. 평소에 국민들하고 당원들한테 잘해야 된다.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다음에 여당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네. 제일 가장 큰 이슈가 되는 건 이제 황상무 수석입니다. 네. 황상무 수석, 이종섭 대사 거취 문제인데, 야, 이 문제하고 그다음에 비례대표 명단 관련해서 갈등이 생겼어요. 네, 맞습니다. 일단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과 수도권에 출마한 안철수, 나경원, 김경진, 김은혜, 이용 후보까지 황상무 수석과 이종섭 대사의 거취를 놓고 대통령실을 직격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30분 전에 나온 소식인데요. 황상무 수석이 사의를 표명했고 대통령은 이것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합니다. 어쨌든 어제 있었던 상황까지 말씀을 드리면요. 이번 총선에서 국민의힘 소속 호남에 출마한 후보자들이 여당 비례 위성 정당인 국민의 미래가 호남을 홀대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어제 전북 후보자들이 긴급 성명을 내고 비례대표 명단 발표와 관련해 기대했던 전북 현장 정치인에 대한 배려는 전혀 없었다라면서 부당한 처사가 시정되지 않으면 선거운동을 모두 중단하고 전원 후보직을 내려놓고자 이렇게 선언을 했습니다. 이번 성명에는 전주 갑, 을, 병해에 출마한 양정무, 정운천, 전희재 후보와 군산 김제 부안 갑, 을의 오지성, 최홍우 후보, 익산 갑의 김민서 후보 등 전북 지역 국민의힘 후보 10명의 이름을 올렸습니다. 국민의 미래가 발표한 비례 명단 중에 당선권에 배치된 호남권 인사는 5번의 강선영 전 육군 항공작전사령관과 8번 인요한 전 혁신위원장입니다. 야, 이 두 분은 좀 아쉽네요. 강선영 그 소장 같은 경우는 네. 문재인 정부에서 발탁한 인사예요. 네. 그런 게 있고, 인요한 위원장 같은 경우는 본인이 국회의원 안 하겠다고 하신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안 한다고 하셨는데 또 나오더라고요. 마지막 욕심을 버리지 못하는군요. 네. 역시 참 권력욕이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비례대표 순번 논란에서 이철규 의원이 한동훈 위원장을 저격했어요. 공천을 제고하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네, 이철규 의원이 SNS를 통해서 국민의힘 비례대표 순번에 대해 입장을 냈는데요. 18일 날 낸 입장에서는 호남 인사가 안 돼서 안타깝고 우리 당직자들이 하나도 안 들어간 것도 안타깝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러다 보니 의외의 사람들이 납득되지 못하는 사람들이 들어와 의아스럽다라고 말했습니다. 이 의원은 친윤계 핵심으로 불리면서 이 발언이 결국 대통령의 의중에 반영된 게 아니냐 이렇게 논란이 일었는데요. 일단 어제 저녁에 TV조선 단독으로 나온 내용을 보니까요. 이 비례대표 관련해서 이제 순번에 전달을 하면서 회의가 있었는데 이철규 의원이랑 한동훈 위원장이 비례를 놓고 갈등의 끝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내가 사퇴하겠다, 아니다, 내가 사퇴하겠다 이러면서 비례 순번을 바꾸지 않으면 사퇴하겠다라는 입장까지 내놓으면서 굉장히 갈등이 치솟았습니다. 또 이제 대통령 측근으로 이 문제의 핵심에는 대통령 측근으로 꼽히는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과 김하진 전 전남도 당위원장이 20위권 밖에 배치가 됐습니다. 그래서 주기환 전 광주시당 위원장은 이에 항의하는 뜻으로 발표 직후에 후보직을 사퇴했습니다. 또 30대 5급 어공이었던 어쩌다 공무원이 된 사람을 뜻하는 거죠. 이제 이시우 전 국무총리실 서기관도 공천이 취소됐는데요. 이 서기관은 지난해 골프 접대 의혹으로 4급 서기관에서 5급 사무관으로 징계를 받아 강등된 이력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여기에 한 위원장은 어제까지 나온 입장에서는요. 이건 사천 프레임이다 라면서 제가 친분을 가지고 들어간 사람은 없을 것이라면서 원하는 사람, 추천하는 사람이 안 됐다고 해서 그걸 사천이라고 얘기하는 건 굉장히 이상한 프레임 씌우기에 불과한 것이라고 일축하면서 불쾌감을 드러냈습니다. 논란이 이어지면서 윤 대통령과 한 위원장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이철규 의원 같은 경우는 진짜 찐윤이죠. 네, 윤석열 대통령의 측근이고 공천 관련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견을 당에 전달했다. 뭐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겠죠. 그죠? 네. 그런데 한동훈 위원장이 그것을 받지 않았다. 네. 특히 이제 호남 관련해서 받지 않았다. 결국은 디올백 이후에 한동훈 위원장과 윤석열 대통령 부부와의 갈등이 재점화되는 것이 아닌가. 네. 뭐 그런 측면인 것 같아요.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지켜봐야 될 이야기일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한 위원장이 저번에 90도 인사를 했던 것에서 다시 한번 져줄 것이냐 아니면 이길 것이냐 이거에 대한 좀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습니다. 또 시간이 지났으니까 또 꿈틀거릴 때가 됐죠. 네. 네. 두 분 열심히 갈등하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이제까지 이진아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생방송입니다. 댓글 참여 계속 부탁드리고요. 잠시 후에 최진봉 교수와 함께 돌아오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네, 기력 활력의 끝판왕 산삼순백 광고 시간입니다. 산삼순백은 인삼을 산에 옮겨 심은 묘종삼이 아닙니다. 지리산에 직접 씨를 뿌린 시종 산양상삼을 100% 사용한 엑기스입니다. 함양 지리산 동북향에서 비료, 농약 없이 7년근 산양산삼만 사용해서 만들었고요. 다양한 사포닌 종류와 압도적인 함량을 자랑합니다. 산삼순백 한 박스에는요, 7년근 산양산삼 30뿌리 분량의 사포닌이 들어있고요. 컴파운드 K 방화로 흡수율이 아주 높습니다. 자, 삼중마개로 위생적인 앰플병으로 포장되어 있어서 드시기에도 편하고요. 안전한 보관이 가능합니다. 게다가 홍삼값 정도에 드실 수가 있으니까 더 큰 만족과 감동을 얻으실 수 있습니다. 산삼순백 1+1과 사은품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사은품은 침향왕과 당장 케어 중 한 가지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최상의 제품을 최적의 조건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부모님, 고마운 분들께 꼭 한번 선물하시고요. 새로운 계절을 맞이해서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 나 자신에게 선물하고 싶다면 갈색 엑기스 산삼순백과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전화 문의 1666-1080 네이버 검색 산삼순백입니다. 자, 이 황수석 때문에 하루도 이제 조용할 날이 없는 언론입니다. 자, 속에서 연불나는 분들 많으시죠? 시원한 이야기 우리 최진봉 교수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자, 뭐 네. 황상무 수석 네. 이야기 안 할 수가 없네요. 그렇죠. 황당 수석이신데 이분이 보니까 황상무 황당 수석. 네. 언론인 회칼 테러 사건 네.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셨나요? 그러니까 일단 오늘 아침에 사퇴했어요. 황상무 수석이 사퇴를 해서 뭐 사직서를 냈다고 그러고 대통령이 이걸 수리했다고 갑자기 속보가 떴던데 문제가 심각하죠. 아니 언론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한다는 것은요. 협박에 가깝다고 저는 생각해요. 이게 있을 수 있는지 이런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어떻게 언론인들 앞에서 그것도 MBC를 꼭 집어 MBC 잘 들어. 무슨 군대예요? 뭘 잘 들어 듣기는. 누가 누구한테 들으라는 거예요 지금. 아니 언론인들 식사하는데 MBC한테 MBC 달들 하면서 예전에 오은근 기자였잖아요 당시에 그분 회칼 테러 당한 그 일을 정보사 그 군인들이 회칼을 가지고서 허벅지 쪽을 두 군데나 이렇게 가해를 해서 중상을 입은 그런 사건인데 전두환 시절이죠. 그렇죠. 네네. 근데 이걸 언론사 기자들 앞에서 누구누구를 찍어가지고 잘 들어 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은 너희도 그렇게 하면 그렇게 될 수 있어 이런 얘기 아닙니까? 어떻게 이런 협박을 대낮에 그 기자들도 많이 있는데 할 수가 있는 겁니까? 저는 이게 황상무 수석도 문제지만요. 윤석열 정권이 언론에 대해서 어떤 시각을 갖고 있는지를 명확하게 보여주는 시각이라고 생각해요. 대통령이나 만약에 대통령실에서 그런 시각이 없었다면 이 사람이 이런 얘기 할 수 있겠습니까? 자기가 그런 얘기하면 잘릴 거 뻔한데 그런 얘기를 하겠냐고요. 이렇게 얘기해도 된다고 하는 그런 분위기가 저는 대통령실에 있지 않고서는 이런 얘기 할 수 없다. 지금 민주주의 사회에서 언론에 대해서 테러, 예전의 테러, 그것도 군사 독재 시절에 있었던 그런 테러 사건을 예를 들면서 MBC를 꼭 집어서 MBC 잘 들어 했다고 하는 것은 MBC가 지금까지 정권의 비판적 기사 쓰고 보도하고 이런 부분들을 좌시하지 않겠다 이런 내용으로 들릴 수밖에 없어요. 본인이 뭐 나중에 농담이나 농담할 게 있고 안 할 게 있는 거 아닙니까? 농담이라고 얘기해서 뭐 국회의원도 그만둔 사람 많고요. 실언해가지고 잘못된 발언해서 관직에서 물러난 사람도 많습니다. 이게 뭐 농담을 할 얘기입니까 진짜? 네. 그런데 이제 이상한 분이 또 한 분 계셔요. 누굽니까? 이런 상황에 대해서 예. MBC 신났다. MBC 물 만났다. 호재 만났다. 어처구니가 이런 식으로 또 이 비판하는 언론 단체가 있다고 하는데요. 네. 어떤 단체예요? 아니 이게 언론 테러범 시민대책위원회는 뭔 단체인지도 모르겠는데 언론 테러범 시민대책위원회 여기서 성명을 내고 MBC 뉴스데스크가 14일 15일 이틀에 걸쳐 4개의 리포트로 황상무 수석 발언에 관련 맹폭을 가했다. 그러면서 다른 언론사와 비교해 지나쳤다고 얘기하는데요. 이게 뭐가 지나칩니까? 이걸 이렇게 보도 안 하는 게 문제죠. 아니 이게 뭐 모르겠어요. 저는 어떤 단체도 처음 들었는데 언론 테러범 시민대책위원회래요. 시민사회단체라는 이름을 명목으로 하고 언론을 위해서 일하는 단체라면 이렇게 성명 내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언론이 협박을 받고 언론에 대해서 이렇게 강압적인 태도를 보이는 정권에서 비판적 입장을 내는 게 언론단체에서 해야 될 일이지. 어떻게 된 게 MBC가 그런 보도를 한 거 당연히 보도해야죠. 저는 다른 언론사가 더 심각하게 보도 안 하는 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어떻게 이런 언론 거죠? 테러범 시민대책위원회라고 되어 있길래 예. 우린 황상무 수석을 비판하는 단체인 줄 그러니까 알았어요. 이게 뭐예요 대체? 희한해 이해가 할 수 없네. 어떤 시민단체가 잘 모르겠는데요. 전 처음 들었어요. 제가 언론학계에 오랫동안 있었잖아요. 언론학 전문가고 저는 이런 단체를 처음 들었고요.
언론을 위해서 싸우는 곳이라고 하면 언론을 억압하고 탄압하고 규제하려고 하고 이런 데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는 게 언론 시민단체가 해야 될 일인데 어떻게든 이게 그런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비판하는 성명을 내는지 도저히 이해가 좀 안 됩니다. 지금 황상무 수석과는 뭐 언론의 성향상 진보 보수의 문제가 아니죠. 그건 아니죠. 언론 전체에 대한 탄압이라고 봐야 당연히 되는 그렇죠. 거죠. 저는 보수 언론도 이건 비판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네네네. 이게 MBC 잘 들어있으니까 본인들은 대상이 안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 말은 결국 어떤 언론이든 진보 보수를 다 떠나서 정권의 비판적 보도를 하는 언론사를 가만두지 않겠다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그런 뉘앙스를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건데 뭐 진보 보수는 그럼 이거 괜찮다고 얘기한다. 그건 전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진보 보수를 떠나서 대한민국에 지금 제대로 된 정의로운 언론이 있는가? 라는 거의 질문 없다고 던지고 봐요. 싶어요. 맞아요. 네. 그 SBS 앵커 하던 주영진 앵커 기억나시죠? 알죠. 기억나죠. 그분이 뭐 정치적 성향이 진보적인 분은 아니에요. 전혀 아니에요. 근데 이제 제가 바이든 봐도. 날리면에 대해서 진실 보도를 하다가 사실 지금 외국으로 본인도 당황했을 거예요. 당황했죠. 이 정도도 용인되지 않는 정권인가 그런 생각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네. 이종섭 호주 대사에 대한 비판도 뭐 보수 진보 가리지 않고 많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이제 아마도 저는 황상무 수석의 그 사퇴도 그러니까 국민의힘이나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얘기 때문에라기보다는 보수 언론이 일제히 이 문제를 삼았어요. 두 개를 함께 엮어서 지금 일제히 지금 오늘 아침에 조간들을 쭉 보면 대체적으로 뭐라고 얘기하냐면 수도권 위기론이 나와요. 총선의 수도권 위기론이 나오는데 그중에 가장 핵심이 이 두 가지 사안이다. 이 문제 해결 안 하면 수도권의 필패다라고 하는 언론 기사가 나온 걸 보면 대통령실이 이제 그런 압박, 그러니까 보수 전체가 사실은 지금 대통령실을 압박을 하면서 이 두 사안을 해결해라. 그렇지 않으면 큰일 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저는 그러니까 시청자분들 한마디 얘기하면 이거 두 문제 해결해도요 안 바뀝니다. 네. 대세는 안 바뀌어요. 어쨌든 저는 그렇게 보는데 그래서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대통령실이 나섰다고 생각해요.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얘기했으니까 들어준다? 짜고 치는 거다? 저는 그렇게 보이지 않거든요. 누르고 싶었을 거예요. 처음에 또 찍어 눌렀잖아요. 아니 만약에 황상무 수석을 물러나게 했을 거면 지금 이렇게 시간을 끌 필요가 없어요. 그렇죠. 처음에 있을 때 물러나게 했으면 되는 거잖아요. 처음에 뭐라 그랬습니까? 언론 탄압에 생각도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고 계속 자리 지켰잖아요. 며칠간을. 이런 그 말은 결국 황상무 수석에 대해서 물러나게 해야 될 생각이 없었고 그럴 계획도 없었는데 보수 언론까지 나서 문제를 삼으니 이거 어쩔 수 없이 물러나게 하는 그런 꼴이 됐기 때문에 더 악재다고 저는 보고요. 황상무 수석이 물러났다고 해서 문제 해결되는 게 아니고 이종섭 대사 문제는 나중에 김용민 변호사가 나와서 얘기하겠지만 최상병 사건과 연관된 사람이에요. 이 사람 문제는요. 단순히 우리나라에 들어온다고 문제가 해결 안 돼요. 조사해야 되잖아요. 재판받아야 돼요. 그런 과정에서 이 문제가 이슈가 총선 전까지 끝나겠습니까? 들어와서 조사받는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닙니다. 대사 임명 취소도 안 할 것 같고요. 안 하겠다고 또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도주대사라고 일명 얘기하잖아요. 호주대사가 아니라 도주대사 이렇게 얘기를 하시던데 박지정 씨께서 어쨌든 도주대사가 들어온다 한들 문제 해결 안 된다. 그걸로 해결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순진한 생각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 이제 보수 언론이 여기에 대해서 비판적인 기사를 내는 게 예. 아직도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조언을 하는 뭐 그런 단계라고 그런 보세요. 거죠. 아니면은 조금씩 이제 손절해가는 과정이다. 뭐 이렇게 보세요. 저는 아직까지는 조언하는 단계라고 생각해요. 손절까지는 안 갔다고 보거든요. 근데 저는 이게 이런 생각 개인적으로 듭니다. 몇몇 사람들이 그런 얘기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에이 이런 얘기 했는데요. 좀 심각해지면 한동훈 비대위원 중간에 내려갈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그만둘 수도 있다. 예. 지금 그렇게 저 윤석열 대통령과 갈등이 고조되고 있으니까. 비대위원장이나 아니면 최소한 비대위원장은 아니다 선거대책 선거위원장인가요? 뭐 그거 하고 있잖아요. 원탑으로 그걸 교체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있어서 혹시나 대통령실에서 압박을 가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다. 물론 가능성이 그렇게 높다고 보지는 않지만 지금의 이런 충돌 양상이 대통령실에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황상무 수석 물러나긴 했지만 부글부글 끓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잖아요. 지난번에는 그렇죠. 화재 현장 가가지고 90도 폴더 인사하고 넘어갔지만 지금 현재 그 이철규 수석이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거 바꿔라 비례. 그랬더니 한동훈 비대위원 내 직을 걸고 맡겠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럼 정면 충돌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여요. 제가 보기에는 네.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가슴에게 이 권력욕이 끌어오르고 있어. 계속 커지고 있어. 몸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잘하고 있는 겁니까? 네? 얼굴엔 잘하고 있다는 표정이시네요. 아니 저기 뭐야 저기 남의 집 싸움 구경하는 게 제일 신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네. 자, 이 중에 예. 김장겸 전 MBC 사장을 또 비례대표 당선권에 배정했어요. 그렇습니다. 이거 뭐 MBC 탄압 계속하자 그렇죠. 이런 뜻 아닌가요? 그런 의도로 보이죠. 14번에 배정을 했는데 보통 이제
뭐 15번 안쪽이 안정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20번까지도 당선 가능성이 있다 이렇게 얘기 나오고 있기 때문에 김장겸 전 MBC 사장은 거의 당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김장겸 전 사장은 잘 아시는 것처럼 노조로부터 엄청난 비판과 비난을 받았어요. 이놈은 노조 탄압을 했거든요. 네. 그런 문제 때문에 논란이 됐던 사람을 그래서 사실은 당시에도 김장겸 사장이 있을 때 노조가 엄청나게 핍박을 많이 당해서 노조로부터 물러나라고 하는 요구를 엄청나게 받은 사람이에요. 이런 사람을 어떻게 국회의원에 앉히려고 하냐. 이게 결국은 MBC, 이 사람이 만약 국회에 들어오면 MBC에서 압박을 더 강하겠죠. 그렇죠. 본인을 공격했던 또 본인을 비판했던 노조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고 하면 원래 이게 사장 선임 과정에서도 노조 탄압한 사람 사장으로 선임 못하도록 하는 규정들을 만들고 노조가 그걸 적극적으로 주장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이제 김장겸 사장이 임명이 되면서 논란이 많았었는데 이런 사람이 국회의원까지 되면 현재도 정권에서 MBC를 계속 정말 눈에 가시로 생각하고 탄압하려고 하는데 국회마저도 국회에 들어온 국민의 미래라는 이 국회의원이 된다고 하면 MBC 탄압의 속도를 더 높일 가능성이 있는 거죠. 네. 보통 이제 공영방송은 국민이 오너예요. 국민이 네, 오너고 그렇죠. 실제로 오너가 없기 때문에 그 구성원들의 의견이 가장 중요한데 대다수 방송사는 제가 알기로 노조 조직률이 80~90%가 넘어요. 네. 노조라고 하면 그냥 노동조합이 아니라 그건 구성원 아니죠. 전체다. 거의 라고 이렇게 대부분이죠. 여러분들이 네, 맞아요.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또 TBS 이야기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서울교통방송. 예. 결국은 이제 경영량 극복을 위해서 민영화 시도를 했는데요. 실패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태익 대표이사가 사표를 냈는데 네. 수리를 했습니다. 네. 앞으로 TBS 어떻게 되나요? 이거? 뭐 그냥 혼돈이에요. 솔직히 이거는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어요. 왜냐면 지금 2월인가 제가 정확히 월은 모르겠는데 5월인가 제 기억입니다. 이건 제가 틀릴 수도 있습니다. 그다음부터는 월급을 지금 못하는 상황까지 갈 수도 있어요. 예산을 완전히 지금 삭감을 해버렸거든요. 영혼까지 삭감을 해서 서울시 의회에서 TBS에 지원하는 예산이 삭감이 되면서 그러니까 구성원들의 월급도 줄 수 없는 상황이고요. 지금 현재 그러니까 나갈 수 있는 사람들은 거의 다 지금 빠져나가고 있어요. 예를 들면 다른 방송사로 옮기거나 제가 아는 몇몇 PD들도 뭐 다른 방송사로 이직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찾고 있는 사람도 많아요, 지금. 왜냐면 계속 있다가 이건 침몰하는 배에 지금 승선해 있는 거거든요. 지금 잘 아시는 최일구 씨 아시잖아요, 최일구. 네네.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예. 그분이 회당 2만 원 받았었어요. 회당 2만 원? 2만 원이요, 진행자가. 와.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도 버텼거든요. 왜냐면 TBS 살려야 한다는 마음으로 버티다가 결국 지난주 금요일을 마지막으로 방송을 이제 떠나셨어요. TBS를. 1구형님 이 자리에 오시면 될 것 같은데요. 제가 양보하겠습니다. 갑자기.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 이게 논란이 이제 있을 수밖에 없는 건데 또 지금 말씀하신 민영화 얘기를 왜 했냐면 정태익 사장이 연구 용역을 하나 발주를 했어요. 그 내용이 투자자 발굴 용역이에요. 네. 그 말은 뭐냐면 이걸 이제 다른 회사에 팔아서 그러니까 누군가가 좀 자본가든 아니면 뭐 방송 업계에서 누가 좀 이걸 사서 민영화를 해서 좀 운영이 되도록 만들려고 했는데 아무도 여기 용역에 응모를 안 했어요. 응모자가 없어. 그러니까 결국은 용역도 못 했어요. 그러면 정태익 사장도 사실은 정태익 사장도 오세훈 시장이 임명한 사람이에요. 네네. 근데도 본인이 어떻게 TBS 살려보려고 했는데 이 사람이 SBS PD 출신이고 라디오 PD 출신이거든요. 근데 결국은 시의회에서 돈을 안 주니까 결국 이제 불가능한 상태가 됐고 그래서 시의회에서 돈을 안 주면 그러면 이걸 민영화시켜서 민간에서 누가 들어와서 운영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것마저도 무산이 되면서 그야말로 이제 지금 거의 계속 침몰해 가고 있는 배라고 하는 부분으로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아니 지금 민간 매각도 안 된다는 것은 네. 실제로 이제 정부와 서울시 압력이 있으니 이걸 이제 민간으로 내가 운영해도 잘 운영될 가능성이 없다. 이렇게 시장에서 판단한 건가요? 그렇게 시장에서 판단한 거죠. 근데 또 왜 문제가 되는 거냐면 TBS는 영어 FM이 있거든요. 영어 네네. FM 빼고는 광고를 못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광고를 못 하게 막아놓던 이유가 뭐냐면 공적 자원이 들어오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서울시 예산이 들어왔죠. 그렇죠. 그러니까 서울시 예산이 제가 기억 350억인가 뭐 그 정도가 들어와요. 이것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정확하지 않은 걸 자꾸 얘기해서. 아무튼,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한 운영비의 70% 정도가 들어오고 나머지는 협찬 비용이나 아니면 EFM의 광고를 통해서 나머지 30%를 조축을 하는데 그렇게 운영되던 회사가 서울시에서 아예 지원금 70%를 주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방통위에서 이걸 풀어줘야 하는데 방통위 풀어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일반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풀어줘야 되는데 서울시에 재원이 들어온다는 이유만으로 이 TBS가 광고를 못하게 막아놨거든요. 근데 민영업자들은 이게 만약에 풀리지 않으면 살 이유가 없는 거지. 서울시에서 돈 지급 안 해. 근데 광고도 못해. 그러면 누가 들어와서 사업을 할 때 이거 할 수 있겠습니까?
운영비를 안 나오잖아요. 운영비가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누구도 살려고 하지 않죠. 만약에 이걸 살려면 그러니까 상업 방송처럼 상업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줘야 돼요. 네네. 그리고 나서 누가 사라 그러면 그때는 사겠지 누군가. 그러나 지금 상황에서는요 광고를 못하는 상황에선 서울시가 돈을 지원하지 않는다면 어느 누구도 나서서 이 방송사를 인수할 생각이 없는 거죠. 6월달에 이제 서울시의 출연금이 끊기는데 네. 그렇게 되면 이제 연말 재심사에서 탈락해서 회사가 없어질 가능성도 있나요? 가능성도 있죠. 그거는 왜냐면 사실은 이제 서울시 입장에서는요. 서울시의 미디어 재단으로 돼 있기 때문에 산하기관으로 주파수 반납하는 방법이 있어요. 예전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요. 경기도가 경기도의 그랬죠. 네. 방송, 경기 네. 방송인가요? 그 라디오 방송국이 논란이 됐었어요.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논란이 되고 노조하고 이제 갈등이 생기면서 사업을 하던 사람이 나 방송 안 해. 그러면서 주파수 반납을 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파수 반납된 상태에서 1년인가 2년 동안 새 주인을 찾았어요. 그때 여러 곳에서 지원한 걸로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 중에 누가 이제 새 사업자가 됐냐면 OBS라는 그 TV 방송사 있잖아요. 네네네. 그곳에서 인수권을 얻었어요. 네. 투자를 하고 그리고 조건이 뭐였냐면 고용 승계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이제 회사가 그만두면서 영업 경영을 하는 사람이 그만두면서 이제 해직당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 사람들을 고용 승계하는 조건으로 해서 OBS가 인수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방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아니 생각을 해보면은 이 종편 여러 채널들이 네. 방심위에서 문제가 많다 이런 지적들을 받았지만 말씀하신 고용 승계 문제라든가 이런 것들 네. 때문에 다 유예를 해줬잖아요. 그렇죠, 해줬죠. 그럼 이게 TBS하고 형평성에 전혀 안 맞네요. 안 맞죠. 근데 이제 아까도 말씀드린 TBS 같은 경우는 경영의 운영 경비를 70%를 서울시로 지원을 받았잖아요. 네네네. 근데 그 지원 때문에 결국은 더 팔기가 어려운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지원을 계속 해주면 누군가가 인수를 하겠지. 근데 안 하잖아요. 그러려면 광고를 풀어줘야 돼요. 상업 광고 할 수 그렇죠. 있도록. 네네. 근데 그걸 또 안 해줘요. 네. 그럼 이게 딜레마에 빠진 거잖아요. 이 주파수가 나온다 한들 방통에서 만약 이 주파수를 이제 서울시가 만약 반납을 한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그럼 이제 거기 인원수는 다 나간 사람 나갔고 나머지 사람 남겠죠. 근데 인수하는 과정이 쉽지 않을 거예요. 최소 1년에서 2년이 걸려요. 왜냐하면 사업자 신청 받고 심사를 해야 되고 누가 적정한지를 판단해야 되고 그래서 누구를 선정하면 그 기간이 한 1, 2년 걸린다니까요. 그럼 1년 동안 이 사람들은 아무 일도 못 해요. 그 남아있는 사람이 점점 줄어들어요. 그러니까 중간에 딴 일 하거나 딴 데 가거나 이런 사람들이 많거든요. 이번에 그 경기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원래 있었던 인원에서 제가 알기로 한 10여 명 정도 됐던 걸로 알아요. 마지막 남은 분들이. 그분들만 고용승계 한 거예요. 근데 여기는 TBS 같은 경우는 방통위가 만약 이걸 주파수를 다시 판매를 하려면 광고를 할 수 있도록 규정을 바꿔서 판매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네. 누군가가 사지 않겠어요? 네. 본인이 들어와 사업을 하는데 이익이 안 남는다고 생각하면 어느 누구도 안 들어오죠. 지금 방통위가 그럴 가능성은 전혀 없잖아요. 이거 고사시키겠다는 전략 아닌가요? 근데 이제 모르겠어요. 서울시에서 이걸 반납을 했을 경우에는 이 주파수를 어떻게 활용할까는 고민이 될 거예요. 그냥 방통위 입장에서 TBS라는 개념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TBS는 없어지는 거죠. 없어지는 네. 거죠. 그리고 이 주파수는 주파수만 살아있는 남는 거지. 그렇죠. 이 주파수를 판매하는 거거든요. 몇 점 몇 메가헤르츠. 그렇죠. 예. 그게 남아있으니까 그건 누가 새로운 사업자가 들어오면 새로운 방송국 타이틀로 나가기 때문에 그걸 뭐 할 가능성은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네. 다만 이제 지금처럼 허가 내주는 조건에 광고는 안 돼. 이런 허가를 빼야 되겠죠. 네. 우리 지금 민주 시민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네. 한 2년만 버티면 예. 오세훈 시장이 바뀌고 아, 서울시의회 좋지 구성이 국민의힘이 소수가 된다면 다시 살아날 수 있지 않을까 근데- 그런 기대를 하는데 교수님 보기에 그때까지 버틸 수 있을 것 못 같아요? 버텨요. 못 버텨요. 왜냐하면 2년 동안 어떻게 버텨요? 그러니까 월급을 못 받는 상황에서 2년 동안 버티기가 어렵죠. 그러면 차라리 그냥 저는 뭔가 방통위가 문제는 뭐냐면 지금 윤석열 정부의 방통위에서는 3대2 구조이기 때문에 만약에 허가를 내주면 유진이 지금 YTN 인수했잖아요. 그런 꼴이 또 될 수도 있어요. 그럼 위험하다는 거죠, 제 말은. 예를 들어서 보수적 성향이 강한 어떤 회사나 아니면 기업체나 이런 데서 또는 뭐 심지어는 종편들이 라디오 가지려고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TV조선 채널에 더 가해줘 보세요.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면? 땡큐죠. 아니, 완벽하게 자기들은 뭐 그렇지. 장악하는 근데 거죠. 문제는 뭐냐면 여론이 더 집중되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네, 네, 네. 편향성이 더 길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정부에서 이걸 주파수를 판매하는 건 저는 좀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서울시가 계속 가지고 있을 가능성은 낮다고 보여진다는 거죠. 왜냐하면 고사시키기 위해서 이걸 이렇게 만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지원을 해가지고 다시 이걸 살려내가지고 서울시가 운영하겠다? 이런 생각은 아예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그럼 저는 그냥- 사실 이런 생각도 해요. 우리
미디어 악법에 의해 가지고 이 종편이 생겼잖아요. 네, 이명박 그렇죠. 정권 때 미디어, 네. 그 문재인 정권이 섰을 때 그거 되돌렸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교수님도 그런 생각 좀 하시죠? 그런 네. 얘기 항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만약에 있었던 방송사를 없애는 게 너무 어렵다. 그런 얘기들 하는 분도 계세요. 그래서 저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면 그러니까 새로운 방송을 또 만들어주면 돼요. 허가를 내주는 거야. 그렇죠. 네네. 네, 그러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아니 지금 생각해 보면 종편이라는 게 조중동에다가 매경하고. MBN까지 네, 네 개. 거의 보수 독점이지 보수,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네, 그 기울어진 시장을 그렇죠. 만들어준다는 것 자체가 이거는 네, 네. 불공정한 처사예요. 그러니까 시사 보도를 할 수 있는 진보 진영의 종편들을 허가해 주면 네, 균형이 네. 맞아지잖아요. 그리고 경쟁이 더 치열하게 돼요. 혹시나 뭐 진보 종편 만들어지시면은 네. 거기 가서 진행할 생각 있어요? 불러주면 해야죠. 알겠습니다. 불러줄지 모르겠어요. 우리 저기 최진봉 교수님을 위해서라도 우리 민주 진보 진영도 규모의 언론 아, 그거 그럼요. 한번 생각해 균형을 보셔야 맞춰야 돼요. 된다는 거예요. 네네, 균형을 제 얘기는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자, 21대 국회의 우리 저기 언론 정책들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예.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자라는 게 국민의힘 총선 때 공약이었습니다. 예. 그리고 뉴미디어위원회 신설하자 이런 예.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예. 관련해 가지고 뭐 진행된 것도 없고 뭐 없어요. 개정안도 없고 그렇죠 지금. 현재까지는 없어요. 아무것도 없는데 사실은 이제 이게 국민의힘에서 방심위 폐지 공약을 냈다고 하던데 이게 물론 방심에 논란이 많습니다. 특히 지금 이제 이 가장 논란이 되는 건 정치적 심의예요. 네. 정치 심의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방심위의 규정 중에 뭐가 있냐면 방심위 규정 중에 정치적 편향성을 문제 삼을 수 있는 규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치적으로 방송은 편향성 가질 수 없다라고 돼 있는데 그렇게 하면 심의 대상이 되는데 그걸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에요. 이게 정치적 예를 들면 지금 날씨 일자 했다고 해서 정치적 편향성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렇게 그냥 갖다 붙이면 돼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뭐 김건희 여사 안 붙였다고 그게 편향성이래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규정에 대해서 사실은 좀 논란이 있어서 예전에 그 문재인 정부 때도 그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 있었어요. 그 심의 내용 중에 정치적 부분, 정치적 편향성 문제는 아예 심의상에 빼버리자. 그러니까 폭력성, 선정성 이런 것만 심의를 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방송에서 너무 선정적으로 방송을 하거나 폭력성이 높은 방송을 했을 때 그걸 좀 심의를 해서 그걸 규제하는 쪽으로 하지 정치적 편향성 가지고 문제를 삼지 말자 했는데 거기에 여러 가지 논란이 좀 있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되면 채널A, TV조선 이런 데 정치적 편향성을 보이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도 제대로 못해요 그러면. 존재 자체가 정치적 편향성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이걸 없애기도 애매하고 계속 갖고 있는 것도 문제가. 왜냐면 지금처럼 이렇게 보수 정권이 들어서니까 이거 정치적 편향성으로 보지 않을 수도 있는 그런 이슈들을 정치적 편향성으로 가져와가지고 심의를 하고 제재를 해버리잖아요. 이게 참 양날의 검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할까 고민이 돼요. 그리고 미디어를 통합해서 하는 것은 문재인 정부 때 이제 그 말기에 사실 이재명 후보 캠프에서도 어떤 걸 만들었냐면 미디어 위원회를 만들자는 얘기는 있었어요. 그 당시에도. 왜냐면 워낙 이제 이게 미디어 관련된 업무를 하는 그 기관들이 너무 많아요. 방통위도 있죠. 근데 신문이나 인터넷 신문 어디서 하냐면 문체부에서요. 그렇죠. 그리고 방송만 방송통신위원회에서 하고 그래서 다 합치자 그랬어요. 사실은 언론이잖아 다. 그러면 그렇죠. 인터넷 언론, 뭐 신문사, 방송사 이거 다 미디어 위원회처럼 위원회를 만들어서 인터넷 언론은 뭐 제대로 된 규제도 없어요. 그것도 없죠. 네. 그리고 IPTV도 사실은 또 이건 과급에서 일정 부분 또 하고 있어요. IPTV는. 그러니까 너무 이 업무가 막 분산돼 있잖아요. 방송 업무가. 국회도 넘어오면은 어떤 예. 거는 과기정통위로 넘어오고 그렇죠. 어떤 거는 문화체육관광위로 네, 넘어오고 글로 가고. 막 혼재돼가지고 종합적 관리가 전혀 안 돼요. 맞아요. 그래서 그걸 하나로 묶자. 언론이 이제는 뭐 생태가 거의 비슷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 그걸 나누지 말고 하자고 그랬는데 그게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게 무산이 돼버렸는데 문제는 지금 그 국민의힘에서 하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이제 방심위 폐지 문제도 정권이 만약 진보로 넘어갔을 때 본인들이 걱정하는 건 그때 가면 또 폐지하자고 할 거예요. 그렇죠. 지금도 이제 폐지 공약을 냈는데 이런 이유가 뭐냐면 그 방심위에서 벌점을 받아가지고 재승인 심사에서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TV에서나 채널A나 이런 보수 언론들이 그런 일을 당할까 봐 미리 이걸 없애려고 하는가 하는 생각이 들고 저는 그냥 추측해 보건데요. 이런 그 종편들이 로비를 했을 가능성도 저는 있다고 생각해요. 압박을 하거나 국민의힘에 이거 좀 없애달라. 왜냐면 지난번에 TV조선은요 몇 번을 조건부 재승을 했는지 몰라요. 그때 문 닫게 했어야 되는데 못하고 넘어간 거잖아요 계속. 그 문재인 정부 시절 이야기죠. 그죠? 그렇죠. 예. 너무 좀 과도한 불만은 좀. 알겠습니다. 근데 결국 이게 생각해 보면은 예. 화장실 들어갈 때와 나올 때 마음이 다 다른 다 거예요. 다른 여야가. 거죠. 네, 맞아요. 국민의힘도 야당일 때는 방심이 없애자고 이런 없애자고 이야기 그랬죠. 했다가 네, 맞아요. 여당 되니까 잊어버리고.
까놓고 맞아요. 이야기하면은 이게 공영방송 지배구조 개선 문제도 문재인 정부 때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맞아요. 그때 그랬죠. 개선할 기회가 있었는데 안 했죠. 놓친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그것도 이거 맞는 그러면 얘기죠. 앞으로 제대로 해결하려면 보수 진보의 문제가 아니라 네. 언론의 시각을 해서 어떻게 해결해야 됩니까? 저는 그래서 예전에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예전에 이제 타이밍이 중요하다. 타이밍이 이미 중요하다. 방송법도 통과됐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한 거예요. 방송법. 기억나시죠? 방송사 사장, 특히 공영방송 사장을 선임하는 과정에 지금처럼 이렇게 여야가 추천한 사람들이 들어가 사장 선임하게 하지 말죠. 왜냐면 균형이 안 맞아요. KBS 사장을 선임하는 이사회 같은 경우 7대4 구조예요. 여당이 7명, 야당이 4명. 그럼 여당이 추천한 사람이 되지 않겠어요? MBC 방문지도 마찬가지 6대3 구조예요. 그럼 여당이 6명, 야당이 3명이에요. 그럼 항상 대통령에 가까운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구조예요. EBS는 7대2고요. 그러니까 이런 구조를 없애는 게 방송법의 개정안의 내용이었는데 국회 통과했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거부권 행사해가지고 또 무산을 시켜버렸어요. 그러니까 저는 이게 가장 좋은 타이밍 언제냐? 대선 바로 전이에요. 누가 될지 전에 모르잖아. 누가 될지 네, 모르니까. 그런 상황에서 해야 돼. 안 그러면 안 해요. 정권 바뀌고 나면. 민주당도 안 한다고요. 여기서 제가 우리 교수님께 근본적인 질문 하나 뭡니까? 드려볼게요. 이 언론의 문제를 실제로 시장에 그대로 맡기자라는 주장도 있고 한편으로 보면은 공영성을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여야, 진보, 보수 다양한 시민사회의 공동 참여를 폭을 넓히자는 쪽이 있는데 어느 쪽이 맞는 방향인 것 같아요? 저는 뒤쪽이에요. 그러니까 상업방송은 필요하죠. 그건 그대로 놔두되 공영성이 있는 언론사를 운영하는 건 필요하다고 저는 공영론자거든요. 네. 방송산업의 공영론자인데 그러니까 공영방송이 필요한 이유는요. 상업성이 빠지게 되면 물론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가 되지만요. 이게 방송의 어떤 내용 자체가 소수계층이나 아니면 소유계층을 대변하는 방송이 안 돼요. 그러면 주류 사회를 계속 따라가요. 그리고 장사되는 것만 해요. 그러면 오락적 대응이 강해지고 정말 국민들이 알아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는 등한시하게 돼요. 기후 문제라든지 이런 문제 다루겠습니까? 그러면 돈이 안 돼요. 광고가 안 붙어요. 그런 방송 안 합니다. 소수계층의 어떤 소리들, 목소리를 누가 대변하겠어요? 아니 대변해봐야 보는 사람도 없어. 시청자도 낮아. 그럼 광고 안 들어와. 그럼 누가 합니까? 그걸 상업화에 맡겨놓으면. 경제 논리에 맡겨놓으면요. 오락성이 강하고 폭력성도 있고 선정성 있는 내용들이 점점 많아져요. 그리고 시청률에 매몰돼서 가다 보면요. 주류 사회의 내용만 쭉 나갈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되네. 그걸 그 소수의 목소리를 누가 대변해 주겠냐고. 언론이 공동체를 파괴하는 역할을 할 수도 있게 되는. 그래서 저는 적정하게 상업방송과 공영방송이 공존해야 한다고 생각해요. 일본도 NHK가 있고 영국도 BBC가 있잖아요. 그렇죠. 호주도 공영방송이 있어요. 캐나다도 공영방송이 있고. 호주 예를 꼭 드시네 이제. 호주를 들죠. 호주가 대사, 주요 나라가 됐어. 주요 우리 나라가 입장에서 됐죠. 이정섭 대사 때문에. 네. 그래서 공영방송은 존재해야 된다. 미국도 그렇게 상업방송이 99%예요. 유일하게 공영방송 PBS라고 공영방송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물론 숫자가 적지 우리는 공영방송이 많은 편이죠. 다른 MBC와 KBS가 있으니까. 그래서 그런 공영방송들이 존재는 사실은 우리 사회의 소수계층의 목소리를 전달하고 시청률이 아니라 국민에게 정말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러니까 돈이 손해가 보더라도 국민들의 수신료 받아가지고 정말 국민에게 필요한 정보를 전달하는 그런 방송은 존재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결국은 정치적 편향성도 문제지만 상업적 편향성도 문제다. 그럼 문제죠. 그런 지적이신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이거 짧게 지적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유튜브나 인스타그램에서 기계 음성이 들어간 영상이 많이 나와요. 네. 보통 이제 방송에서 이제 AI를 많이 도입하고 있는데 네. 이게 장단점이 있겠죠. 그럼 장단점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페이크 뉴스라서 가짜 뉴스, 허위 저작 정보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부분들 또는 뭐 이렇게 그 AI라고 하면 사람 얼굴과 음성을 이제 연결해서 얘기를 하다 보면 본인이 하지 않은 말이 한 것처럼 낼 수 있는 것이고요. 어떤 내용들을 여론을 조작하기 위해서 특정한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는 하나의 도구로 활용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물론 AI가 도입되는 보면 대단히 제한적으로 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해요. 예를 들면 그 정치적인 부분과 전혀 관계없이 날씨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어요. 날씨는 정보만 집어넣으면 돼요. 예를 들면 이게 AI라고 하는 건 어떤 정보를 주면 그 AI가 그 정보를 잘 정리해서 뉴스처럼 전달하는 거잖아요. 온도 같은 거, 이거는 별 문제가 없잖아요. 네네. 온도, 습도, 그다음 미세먼지, 숫자 이런 거 쭉 집어넣으면 AI가 쫙 얘기해줘요. 스포츠 경기 결과도 마찬가지예요. 네. 스포츠 경기 같은 경우 몇 대 몇으로 이겼다, 누가 뭐 골을 얼마나 했다 이런 내용 정보만 집어넣으면 AI가 해요. 이런 문제는 문제가 없어. 그냥 정보를 단순히 전달하는. 근데 문제는 정치적인 부분은 전혀 다른 문제예요. 정치적인 부분의 뉴스를 보도하는데 정보 집어넣고 해라? 이건 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어떤 언론사가 진짜 어떤 목적을 가지고서 특정한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서 AI를 활용한다고 하면 잘못된 정보가
또 올바르지 않은 정보가 사실인 것처럼 전달될 수 있는 위험성이 있기 때문에 AI를 활용한 방송이나 아니면 보도 기능 같은 경우에는 특정, 그러니까 정치적인 논란이 없는 특정 사안에 대해서 그리고 정보만 전달하면 포맷처럼 하나의 보도 기사가 완성되는 경우는 AI를 활용하는 게 좋다. 그게 바로 제가 말한 날씨, 운동, 경기 이런 것들이에요. 이거는 결국 뭐 물가 이런 거는 정보 집어넣으면 쫙 나오잖아 이렇게. 마찬가지 개념. AI가 할 수 있는 영역은 그런 영역이 돼야지 정치적 부분이나 분석이 필요한 내용까지 AI를 활용하는 건 대단히 위험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결국 이제 가짜 뉴스 문제와 언론의 사회적 책임 문제로 그렇죠. 이제 접근할 수밖에 없네요. 네.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재판부를 좀 AI로 조금씩 바꿔가면 어떨까? 법원에 대한 신뢰도가 너무 떨어지고 사실 이제 저는 이제 철학 전공인데 이 철학적 문제로 봤을 때 이 신의 영역이거든, 심판의 영역이. 그렇죠, 맞아요. 그런 생각도 좀 들어요. 정상 참작도 해야 되고 이러니까 그렇죠. 그냥 네네. 법적으로만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네네. 자, 오늘 뭐 최진봉 교수님하고 재밌는 말씀 많이 나눠봤는데요. 우리 최진봉 교수님은 저하고 궁합이 훨씬 더 맞는 것 같아요. 그럼요. 제가 훨씬 만만하죠. 만만해요. 아, 노영희 변호사에 대한 사적 두려움 이런 걸 좀 가지고 있어요. 두려움. 박진영이 만만합니다. 예, 자주 모시겠습니다. 네, 제가 있는 동안만이라도 감사합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네. 형사 벌칙 대상 행위 금융위는 여보세요? 결과 발견된 뭐 맨날 똑같지. 형사 벌칙 시간 없어. 대상이 되는 행보하여야 함. 나 시험 한 달밖에 안 형사 남았어. 규정 4조고요. 시정명령 문제는 또 언제 형사 푸냐. 규정 제27조입니다. 응. 지금 먹으려고. 걱정 마세요. 네, 최진봉 교수님 이야기 들으면 저는 늘 귀에 속속 들어오고 재미도 있어요. 그래서 뭐 또 말도 안 되는 엉터리 유머를 하나 하자면 제가 프로 양보로서 최진봉 교수님이 이 자리 하겠다면 제가 언제든지 양보하겠습니다. 네. 자, 광고하고 가겠습니다. 통통몰에서 주얼리 상품을 20% 할인 판매하고 있습니다. 특별한 날 기념 선물로 가족과 지인에게 주얼리를 선물해 보시면 어떨까요? 네, 바로 대담한 대담 시작하겠습니다. 어제 저희가 이제 부승찬 전 국방부 대변인 모시고 최상병 사건 그리고 이종섭 전 장관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오늘은 박정훈 대령의 법률 대리인인 우리 김정민 변호사 한번 모셔봤습니다. 자, 이종섭 장관 그 출국 상황, 전반적인 이 재판 상황까지 한번 저희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김정민 변호사입니다. 네, 박정훈 대령은 요즘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뭐 재판 준비하고 열심히 생활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종섭 장관이 도망가는 바람에 상당히 좀 정신적 충격을 받아가지고 한동안 좀 힘들어서 어제도 좀 심리 치료를 받고 그런 상태입니다. 입술이 터지고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았던 것 같더라고요. 저는 뭐 전략적으로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봤는데 본인 입장에서는 이제 억울함이 이제 뭐 극에 달했다. 이제 본인은 이렇게 오랜 세월 동안 지금 힘들어하고 있는데 뭐 이종섭 장관 주범격이죠.
그분은 유유하게 호주로 출국을 하는 모습을 보니까 상당히 이제 뭐 그런 감정적으로 좀 컨트롤하기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아, 그럴 수 있겠네요. 본인은 지금 피의자 신분이 되어 있는데 이 핵심 인물인 이종섭 장관은 따뜻하고 살기 좋은 남쪽 나라 호주로 간다. 참, 자, 이종섭 대사가 어쨌든 핵심 수사 대상인데요. 그리고 또 국방부 장관이었었거든요. 그리고 제가 기억하기로도 국회 상임위에 나와서 본인이 잘못이 있는 것처럼 이제 인정하는 듯한 그런 느낌을 줬습니다. 결국은 이 상황을 보면은 이분이 본인도 여기서 빠져나가기 어렵다. 이런 뭐 인식을 하고 있었던 것 같기도 해요. 영상이 있는데 저희가 한번 영상부터 한번 보시고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나눠볼게요. 네. 많은 분들이 장관에게 또는 사령관에게 그런 명명 권한이 있다는 말씀을 반복적으로 하세요. 법률이 우위입니까? 장관의 명명이 우위입니까? 법률이 위입니다. 예. 당연하죠? 예, 그렇습니다. 법률이 뭐라고 돼 예, 있어요? 법에 근거해서 명령을 하는 겁니다. 예, 법률이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아까 제가 규정도 보여드리고 했잖아요. 거기 장관이 판단할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아니, 뭐 그런 말씀하신 내용은 대로 없지만은, 수사기관이 예. 사실을 알면 바로 딱 신속하게 하게 돼 있죠. 근데 개정된 군사법원법에 따르면은 장관도 지휘 감독할 권한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예. 아니라니까요. 제가 명시적으로 그 법의 각군 참모총장과 개정 취지에 대해서 해병대 말씀을 사령관을 드렸습니다. 통해서 지휘 감독한다고 자,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수사 권한이 군사 경찰이나 군 검찰에게 있을 때의 경우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휘가 가능하다는 것. 이것은 관할의 문제예요. 관할로 이미 사망 사건에는 군의 관여권이 없어요. 변호사님 이 영상 네. 어떻게 보셨어요? 좀 뭐 당연한 얘기였는데요. 지금 저 논쟁이 또 다르게 활용하려는 듯한, 그러니까 저게 이제 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아예 군의 수사 지휘권이 없는 거 아니냐, 네. 지휘관에게. 뭐 저희의 주장이었죠. 그렇게 되면 이제 두 가지 파급 효과가 있는데, 뭐냐면 그러니 그런 수사 지휘권을 발동했고 그 명령에 불복했다고 그래서 항명은 안 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저희는 주장했는데요. 최근에는 또 이제 저기에서 기회를 잡으려고, 그러니 직권남용도 안 되는 거 아니냐, 직권이 없으니까. 그런 논리 개발을 지금 하고 있는가 봐요. 여기저기서 그런 전제 하에서 지금. 근데 권한이 없는데 개입하면 그것도 직권남용이잖아요. 그게 이제 법리적으로는 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런 직권이 없을 때는 직권남용도 안 되죠. 그런데 이 건 같은 경우는 일반적 수사지휘권 범위 안에 드느냐, 이게 법률적 쟁점이 될 겁니다. 이제 일반적 수사지휘권 안에 드는데 그 수사지휘가 정당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제 직권남용이 되는 거고요. 아예 일반적 수사지휘권 범위를 벗어난다 그러면 직권남용도 항명도 안 되는 거죠. 좀 애매한 부분이 네.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최근에 이제 부각되기 시작한 쟁점이에요. 대통령도 뭐 직권남용이 안 되고 장관도 직권남용이 안 된다. 그 논거의 가장 핵심이 뭐냐면, 이 문제는 기본적으로 수사권이 민간 경찰에 있으니까 뭐 수사권이 있어야 수사 지휘도 가능한 거 아니냐. 그러니 직권을 남용할래야 남용할 직권 자체가 없다. 거기까지는 뭐 자기들에게 유리한 해석이죠. 그러면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그 있지도 않는 수사 지휘권의 근거에서 발령된 명령은 무효 아닌가요? 그럼 항명도 안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은 박정훈 대령의 그 죄라는 게 성립 자체가 안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건 초반부터 이제 사건 초기부터 계속 주장했던 겁니다. 그런 주장에 대해서 군검찰은 구속영장 청구서에서 법률의 무지라고 맹비난을 했죠. 왜냐하면 지휘권이 있지 않느냐, 수사 지휘권이 왜 없다는 거냐. 이제 지휘권은 있는데 독립성 보장 때문에 함부로 끼어들면 안 된다, 이런 해석도 가능하고요. 또 이 영역에 있어서는 적어도 이관 범죄, 그러니까 입대전 범죄랄지 성범죄랄지 이 사망 원인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 자체가 안 된다, 이런 주장도 가능하거든요. 저희는 이제 변호인 입장에서는 두 단계의 이제 논리를 전개하고 있죠. 하나는 뭐냐면
이 3대 이관 범죄에 대해서는 수사 지휘권 자체가 미치지 않는다. 또 좋다. 양보해서 수사 지휘권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럼 독립성 조항, 군사경찰 직무법 시행령이 있는 독립성 조항 때문에 내용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 두 가지 논리를 다 전개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일반적 수사지휘권의 범위를 벗어나게 되면 직권남용도 안 되지만 항명도 안 되는. 그러나 일반적 수사지휘권의 범위에는 드나 독립성 조항을 위반한 거라고 보면 직권남용은 되고 그러나 항명은 안 되고 이런 논리가 되겠죠. 그러나 이제 이게 뭐냐면 그 법을 그때그때 자기들 유리한 대로 상황에 맞게 해석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일관되게 해석해야죠. 일관된 해석. 물론 거기에 대한 아직 대법원 판례가 없기 때문에 논란은 있을 수 있으나 그래도 일관된 논리에 따라서 일관되게 주장을 해야지 유리할 땐 이렇게 주장하고 불리할 땐 저렇게 주장하는 그것도 국가기관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변호인이야 그 변호를 위해서 가정적 또 예비적 주장이 가능하다고 하지만 국가기관에서 어떻게 그렇게 예비적 주장들을 하는지 최근에 와서 그런 경향들을 보면서 좀 씁쓸한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처음부터 항명이 안 된다고 주장했더니 그때는 그렇게 일반적 수사지휘권으로 모든 게 가능하다. 이첩보리도 가능하고 심지어 이첩 대상자에 대해서 의견을 내는 것도 가능하다라고 주장을 해오다가 이제는 이제 아예 수사권이 없으니 수사 지휘도 안 되는 거고 그래서 직권남용도 안 되지 않냐라는 일종의 궤변을 늘어놓는 것 같아요. 그게 어떻게 보면은 이제 박정훈 대령의 항명죄도 없어지지만 본인들의 직권남용도 없어지니까 본인들이 빠져나가기 위해서 잔꾀를 그렇죠. 잔꾀죠, 잔꾀. 네. 그런데 이제 잔꾀의 연장선상에서 좋아. 그러면 직권이 없다면 직권남용도 안 되고 직권에 근거한 명령이 무효니까 항명도 안 돼야 되는데 그 항명엔 또 다 이상한 논리를 펴요. 뭐냐면 그러면 수사 지휘권은 발동될 수 없지만 그냥 일반적 군정권에 근거한 명령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군지휘 그거는요. 이 사법 절차에 대한 근본적인 이해가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말이 나옵니다. 뭐냐면 사법, 수사나 재판에 관해서는 조직법적 근거만 있어서는 안 돼요.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명령이 나올 수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따지면 군판사에 대해서도 명령할 수 있게요? 조직법적 그렇죠. 근거. 그게 아니고 이런 개별적인 그 사법 영역에 있어서는 조직법적 근거만으로는 안 됩니다. 작용법적으로도 근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수사에 대해서 지휘할 수 있다. 그래서 수사 지휘권을 부정하고 있는 거지. 만약에 수사 지휘권이 조직법적 근거에 따라서 그 규정이 필요 없다면 수사 지휘권은 왜 규정해놨겠어요? 법이 필요가 없죠. 법이 필요 없죠. 법이 명령에 의해서 다 그렇죠. 진행해버리면 되는 그래서 대통령이니 높으신 분이니까 다 명령할 수 있다? 그건 아니죠. 그게 법치국가 원리에도 어긋나는 거 아닙니까? 조직법적 근거만으로 개인의 자유와 권리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침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법치주의 기본 원리 아닙니까? 법령상의 근거가 있어야 된다는 것은 조직법적 근거만 가지고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작용법적 근거가 있어야 되는 것이죠. 네, 쉽게 설명드리면요. 뭐 군이든 공직사회든 행정기관이든 보편적 형법 체계가 우선인 거고 지휘 명령 계통의 그 조직 논리는 후자에 속한다. 후순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지난해 8월에 국방부가 최상병 사건에 이제 경찰 이첩을 보류시켰는데요. 그 배경에 대통령의 의중이 있었다라는 정황 증거가 있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이게 주로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제 그동안에도 계속 주장을 해왔는데 이제 MBC 보도로 마지막 퍼즐이 맞춰졌다. 이제 제가 그것을 정의하길 역사적 사건 4가지 사건을 시간순으로 나열해 보면 대통령의 경로는 이제 설이 아니고 기정 사실, 역사적 사실로 볼 수 있다는 건데 뭐냐면 첫째 7월 31일 날 2023년 7월 31일이죠. 11시에 용산에서 수석보좌관 회의가 열렸습니다. 그 다음에 그 이후에 11시 45분에는 대통령실에서 장관에게 전화가 갔습니다. 그 다음에 11시 57분에는 장관이 해병대 사령관에게 전화를 했죠. 그리고 이 모든 사실을 알려준 게 당일 17시에 군사 국방비서관 임기훈 국방비서관이
김기한 해병대 사령관과 전화하면서 이런 모든 부분을 알려준 거거든요. 4가지 퍼즐이 다 맞아떨어진 거예요, 이제. 그 중에 이제 일부가 부족했을 때는 유력한 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 이제 4가지 퍼즐이 완벽하게 맞춰졌기 때문에 이런 4가지 퍼즐, 4가지 역사적 사실을 기반해서 보면 대통령 경로는 이제 설을 넘어서 그것도 역시 역사적 사실이 됐다. 저는 그렇게 보고 의견서를 낸 거죠. 게다가 이 4가지 역사적 사실뿐만 아니라 이것을 뒷받침하는 정황 증거도 또 4가지 정도를 얘기할 수가 있다. 뭐냐면 안보실에 보고해달라는 군사보좌관의 문자, 해병대 사령관은 득달같이 국방비서관한테 전화를 하죠. 그리고 사건이 한참 조사본부로 이관하니 많이 하는 그런 갈등 상황에서 그 국방비서관이 또 김계한 사령관과 장시간에 통화를 했어요. 그 다음에 이첩이 강행된 이후에는 등장해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는 임종득 2차장이 불쑥 등장을 해서 7분 51초라는 긴 시간에 통화를 하거든요. 네네. 대통령실의 그 여러 관계자들이 이 문제에 끼어들어 있다라는 것도 이 4가지 역사적 사실 플러스 또 4가지 정황 증거 이런 것들로 보면 뭐 논리칙을 가동해서 합리적으로 해석해 보면 대통령의 경로 없이는 설명이 안 되는 팩트들이죠, 그게. 그렇죠. 뭐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대통령의 의중 없이 장관에서 전화한다.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러니까 조태영 그 안보실장 했던 말을 다시 재인용하자 보면 대통령실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관여하지 않는 게 가장 공정한 거다라고 스스로 언급한 게 있어요. 작년 8월 30일 운영위원회에서. 근데 이제 관여했다라는 게 여러 방면으로 관여가 됐다는 게 드러났지 않습니까? 조태영 안보실장의 말을 그대로 대입해 보면 엄청나게 많은 관여를 했기 때문에 대통령실이 굉장히 온당치 못한 행동을 한 것이죠. 네. 대통령실이 이제 개별 그 독립기관이 아니잖아요. 대통령에 속해 있는 비서입니다. 그렇죠. 비서 조직이라는 것은 통괄적 책임이 대통령한테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거예요. 비서가 전화하는데 사장 지시 없이 전화하는 비서가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렇죠. 네. 네. 자, 이제 한편으로 이제 이종섭 대사 그 출국 여부를 보고 대통령실하고 이제 공수처 간에 진실 공방이 벌어지고 있는데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저는 이게 진실 공방이라기보다는 예견돼 있던 공격이라고 봅니다. 공수처에 대한. 이게 저는 총선이 끝나고 예를 들어서 총선이 집권 여당의 완승으로 끝나면 이 공수처에 대한 공격은 파상적일 거다라고 예상을 했거든요. 그게 좀 당겨진 거죠. 네. 진실 공방이라는 게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수사기관과 수사받는 대상자들이 어떻게 진실 공방을 합니까? 그런데 힘이 압도적으로 그 대통령실이 강하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이 강한 힘을 가지고 수사에 개입하는 거죠. 지금 보십시오. 2가지 대통령실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한 가지, 고발이 엉터리다. 다음, 공수처는 제대로 된 수사를 안 하고 있다. 언제부터 대통령실이 공수처의 감독기관이 됐습니까? 이것이 이 사태의 또 다른 법치 파괴 현상입니다. 공수처라는 적법한 수사권을 갖는 기관을 대통령이라는 행정기관에서 쥐락펴락하고 그걸 감독하려 들고 비난하고 또 어떤 사람들을 사주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공수처에 대한 고발장이 들어가고 이건 뭐냐? 결국 그들은 비유하자면 제가 이런 비유를 했는데요. 주식에 물타기 같은 걸 하는 겁니다. 이 해병대 사건에서 자기들이 부당 개입, 불법 개입한 것이 드러났어요.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손절하고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거기에 물을 타요. 판을 더 키우겠다는 얘기죠. 정치적 분쟁화해서 총선을 통해서 정치적인 승리를 거두고 그 승리의 깃발을 이 사법질서, 사법사건에 꽂겠다는 거예요. 매우 온당치 못한 짓거리입니다, 이거는.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행정과 사법의 영역인데 이런 부분들에서 정치적 물타기를 한다. 법률적인 독립기관을 대상으로. 이것도 말씀하신 것처럼 법치주의 위반이라고 하시는데 결국은 이 기관 간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도 국기문란으로 그렇죠. 확대해석될 수 있는 거죠. 이거 자체도 굉장한 게 헌법 파괴행위라니까요. 공수처라는 곳이 지금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고 있지만 그 뿌리는 뭡니까? 우리 사법체계의 많은 문제점들, 노정됐던 많은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국민적 결단하에 만들어진 국가기관이에요. 공수처라는 곳이. 아니
고발이 적절한지를 왜 대통령실에서 따지며 수사가 늦었느냐 빨랐느냐를 왜 저기 대통령실이 따집니까? 그렇죠. 수사가 지금 어떻게 진행되는지 누가 어떻게 합니까? 지금 내부에서 어떤 수사가 진행되고 있는지 무슨 정보를 갖고 있는지 모르잖아요. 게다가 지금 그 공수처발로 나온 대통령 개입 그 명확한 매우 핵심적인 증거가 나오니까 이제는 또 뭐 왜 수사 비밀을 누설하냐고 지금 난리를 치고 있거든요. 그게 대통령실의 살 일입니까? 대통령이란 최고 권력자가 자기의 치부가 드러났으면 해명해야죠. 그 11시 45분에 통화 누가 했는지 해명하면 됩니다. 네. 그 비서관이 했는지 대통령이 했는지 대통령이 했다면 야, 그 국방장관 밥 한번 먹자라고 했는지 내용을 공개하면 될 거 아닙니까? 국가기관이 법치국가에서 민주주의 국가기관에서 민주주의 국가에서 최고 통치자가 특히나 그런 것들을 공개하지 않고 공개했다는 이유로 국가기관을 맹공격하고 그러면 그동안 뭐 차장검사 티타임은 뭐였습니까? 수도 없는 많은 수사 정보들이 검찰발로 나갔지 않습니까? 그건 어떻게 하고 그때는 다 괜찮았고 자기들이 하니까 괜찮았고 공수처가 자기를 공격하니까 발끈해가지고 이런 행태들이 국민들을 지금 분노하게 만드는 거죠. 네. 이종섭 대사 이야기를 좀 더 해봐야 되는데요. 이종섭 대사는 뭐 귀국하러 가면 당장 귀국하겠다. 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요. 이게 크게 중요한가요? 귀국의 유무 문제가? 저는 이런 비유를 하는데요. 시어머니가 밥상에 앉은 파리를 날리니까 쫓으니까 며느리가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아니 어머님 그 파리가 먹으면 얼마나 먹는다고 쫓습니까? 네. 파리를 쫓는 이유가 파리가 많이 먹기 때문입니까? 파리가 병균을 옮기기 때문에 쫓는 거 아니에요. 이종섭 장관의 대사 출국을 왜 문제 삼고 있습니까? 피의자를 중요 국가 대표로 선발해서 보냈다라는 인사권의 남용을 가지고 문제 삼는 거예요. 네. 들어오고 마느냐는 것은 차후의 문제입니다. 그리고 어떤 출국 금지 대상자가 이런 식으로 출국을 품고 나간 다음에는 언제든 들어오겠습니다. 그러면 재벌 총수들이 출국 금지 당할 이유가 있습니까? 법이라는 건 형평을 떠나면 그것이 위법적 요소가 노정되는 거죠. 전례가 없고 형평에 어긋나는 짓거리를 했습니다. 그러면 잘못을 인정하고 그 원래대로 돌려놔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지금 호주 대사를 하면서 아무 때나 들어오겠다? 군관장 회의 때 들어오겠다? 좀 장난치는 거죠. 국민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뭐예요? 피의자를 도주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도주시킨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국민적인 그 분노를 가라앉힐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더 화를 돋구는 거죠. 지금 언제든 들어오겠다? 우리가 뭘 잘못했냐? 어이가 없는 거 아닙니까? 원래대로 돌려놓으면 되는 거예요. 출금을 하고 다시. 그 호주 대사 임명을 취소하고 복귀시켜서 출금을 다시 하면 되는 거예요. 그게 원래대로 돌려놓는 거지. 나가서 언제든 들어오겠다? 너희들 준비 안 됐으니까 너희들 잘못이야? 야, 언제부터 그 피의자가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러니까 이게 권력을 등에 업고 대통령이라는 최고 권력을 등에 업고. 그래서 제가 한때는 이런 얘기를 했어요. 대사 임명권을 남용해서 범죄인을 도피시킨 것을 저는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기억나지 않는다 그랬더니 이승만 정권 때도 한 번 있었더라고요. 이승만 대통령이 있다. 그리고 신성모 전 국방장관을 주일 대사로. 참 대통령과 국방장관 주일 대사냐 호주 대사냐만 차이가 있지 전례가 있더라고요.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또 이승만 대통령 좋아하니까. 이거는 상식 밖의 짓이죠. 이 본질을 보면 범인 도피가 분명하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공범으로 의심되는 분이 국가 최고 권력을 남용해가지고 아니 호주 대사가 그 범죄인 도피하라고 그 대사 임명권을 줬습니까? 그들은 여러 가지 변명을 하지만 그 변명 중에 국민들이 납득할 만한 변명이 어디 있습니까? 뭐 지금 한시라도 업무 공백이 있으면 안 된다고? 아니 1년 3개월밖에 안 됐다면서요. 지금 다시 들어오신 대사님께서. 그리고 무슨 호주에 불효불급한 업무가 있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궤변이죠, 궤변. 호주가 지금 우리나라에 굉장히 중대한 그런 국가가 되어버렸어요. 지금 이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장관이 무작정 귀국은 부적절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요. 지금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든가 언론
그리고 이종섭 대사 본인조차도 들어올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결국은 대통령실이 이종섭의 귀국을 막는 가장 중요한 지금 위치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매우 부적절하다라는 표현이 대통령실에서 이런 말을 하는 게 매우 부적절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 누구나 다 안다니까요. 국민 대부분이 심지어 그렇게 여당을 지지하는 많은 이 그 우성향 매체에서도 공격하잖아요. 원칙이 어긋나니까. 다 뻔히 아는 일을 이렇게 부적절하다고 또 공격을 한다니까요. 아니 잘못은 자기들이 했어요. 그런데 왜 그 잘못을 남한테 했다고 하냐고요. 예. 아니 피의자를 호주 대사로 임명한 게 잘못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다른 사건에서도 수사 진행 상황 때문에 피의자들이 옴짝달싹 못하고 해외에 못 나가는 일이 부지기수예요. 그렇죠.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제도 개선하겠다면 저도 찬성이에요. 그런데 왜 또 이 일에 불쑥 이종섭 대사에 대해서만 또 예외를 인정해가지고 대통령실까지 나서서 대통령실에서 지금 이종섭 장관과 관련된 무수한 논평을 쏟아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대통령이 호주 대사의 안위에 대해서 출국 여부에 대해서 멘트하는 기관입니까? 아니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정말. 네, 도둑이 재발절연격이다. 뭐 이렇게 생각이 드네요. 일각에서는 이제 대통령실이 이렇게 강력하게 나오고 있으니까 공수처에서 수사를 하는 것이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지적도 나오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특검법안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에서 이제 특검법을 통과시키자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일단 공수처 수사에 대해서는 신뢰하고 있고요. 그동안 신뢰하신다? 진행되는 네. 모습들이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많은 것들을 확보했다라고 보는데요. 그러나 지금 공수처가 상당히 대통령실로부터 시달림을 당할 것이다. 그래서 제가 조심스럽게 잘못하면 공수처에서 박정훈 2가 나올 수 있다. 왜냐하면 이걸 정치적인 투쟁으로 생각하면 이겨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네. 공수처장 바꾸고 이 수사팀의 약점들을 어떻게든 밝혀내서 역공을 해서 이 수사를 좌초시켜버리겠다라는 거대한 플랜은 이미 오래전부터 서 있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다만 이제 총선 전국에서 그게 생각보다 일찍 노출된 것뿐이지 그들의 계획은 어찌 보면 총선의 완승, 그 다음에 공수처장을 자기 신복으로 앉히면서 역공, 이게 플랜이었을 텐데 지금 총선의 향배가 애매해지면서 그 전략이 미리 좀 노출된 것뿐이지. 그래서 불행 중 다행이다. 이미 저들의 전략이 만천하에 공개됐으니까 아무리 극악무도한 그 세력이라 하더라도 이미 드러난 뻔한 수를 가지고 무리수를 두진 않겠지. 그런 생각이어서 저도 이제 공수처가 위험하다라는 말씀을 계속 드린 게 뭐냐면 공수처를 보호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이들의 그 파상 공세, 지금 보면 전례를 찾을 수가 없어요. 대통령실이 수사를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 대해서 무슨 그 고발이 엉터리라는 둥, 뭐 수사를 지연시키고 있다는 둥, 뭐 수사 정보를 공개했다는 이유로 맹폭을 가하고 그거에 동조하는 세력까지 다 이렇게 모여. 그래서 병력이 배치되는 모습이 눈에 보인다니까요. 전투를 또 2차전을 치르기 위해서 병력을 배치한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제가 박정훈 대령 2가 나올 수 있다라고 걱정했던 게 그런 겁니다. 결국은 국민들이 공수처를 제대로 수사하도록 지켜줘야 된다. 이건 결국 이제 국회의 문제이기도 하고 총선의 문제이기도 하네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여러 가지 공수처가 가지고 있는 그런 어떤 조직적 한계, 또 여러 가지 정치적 한계 이런 것들로 보면 특검이 반드시 발동이 돼야 맞는 건 같아요. 왜냐하면 공수처라는 조직 자체가 굉장히 작고요. 이 사건 같은 경우도 수사해야 되는 양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핸드폰만 해도 지금 한 30대 이상을 압수한 것 같아요. 그럼 그걸 분석하는데 이 공수처 이 팀이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고요, 지금. 그 여러 가지 쟁점되는 사건들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물리적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정치적인 그런 그 힘의 부침, 또 물리적인 그런 인적 그 자원의 부족, 이런 것들을 이제 그 커버해주기 위해서는 특검이 적절한 때 발동이 돼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것이죠. 네. 그런데 지금 이제 국민의힘에서 우리 최상병 관련 이 수사 관련자들을 공천을 줬어요. 근데 이런 분들이 만약에 국회의원이 돼서 돌아온다, 국회로 돌아온다. 그러면은 또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나쁜 요인으로 작동할 수도 있겠네요. 그런 목적하에 공천을 했다라고 의심할 만하죠. 관련자들 중에 신범철 차관, 신범철 차관, 임종득 2차장들을 다 당선이 가능한 지역에 단수 공천을 했다라는 것은, 그래서 제가 이게 물타기라 그러는 거예요. 네. 최초의 해병대 사건과 박대령에 대한 엉터리 항명 뒤집어 씌움, 이것이 잘못된 선택이고 폭락했다고요. 주식으로 말하면. 그럼 손절하시라고요. 그런데 거기다 물을 타요. 한 번만 이겨라. 네. 한 번만 이겨라. 그러니까 총선을 통해서 이기면 이 사건을 덮을 수 있다라는 착각을 갖고 계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조심스럽게 뭐 정치적인 것은 제가 잘 모르지만, 총선이 국힘의 여당의 완승으로 끝날 것 같은 예상이 됐던 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그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도 이 사건은 끝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실이 있기 때문에. 설사 총선에서 이긴다고 해도 사법 절차가 어떻게 총선을 통해서 뒤집어질 수 있나요? 진실이 있는데, 많은 분들이 보고 증언하고 있는 게 있고 나온 증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온당치 못한 처사입니다. 그건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제발 물타기 하지 마세요. 그냥 손절하십시오. 잘못한 거 인정하고 사법 절차에 맡기고 손을 떼셔야지 계속 물타기하고, 그러면 또 2차전도 치면 또 3차전을 끌고 나가면서 또 물을 더 부을 건가요? 이거는 계속해서 악수에 악수를 거듭두는 겁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을 고통 속에 몰아넣고 있는 것이고, 그 고통의 이제 정점에 서 있는 게 이제 박대령인데, 네네. 이분이 지금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아무런 죄 없는 사람이 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그래서 지금 참다 이제 대통령 개입이 거의 굳어진 이 시점에 왔기 때문에 더 이상은 참지 못해서 그 구속영장을 청구한 그 검사를 역으로 지금 허위공문서 작성, 감금 미수로 고소하는 지경에 이르렀지 않습니까? 네, 알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김정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잠시 광고 타임 가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잘하셨습니다. 자, 믿을 수 있다. 더 착한 보험 광고입니다. 건강보험, 차량보험을 더 저렴하게 만나보실 수 있는 전문 보험 클리닉 업체입니다. 가족이나 친척, 지인들에게 묻지마 보험 듣지 마시고요. 보험료는 적당한 건지, 보장은 제대로 받고 있는지 궁금할 때 꼭 점검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약만 하시면요, 전국 어디서든 무료로 상담이 가능합니다. 상담 예약 전화는 1644-1236, 010-7612-3303입니다. 24시간 언제든지 문자나 카톡 주시면 연락이 가능합니다. 자, 박진영의 뉴스 인사이다 1부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뉴스 인사 프라임 진행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 아이 재단에서 뜻을 함께할 정기 후원자분들을 기다립니다. 우리 아이 재단은 한반도 어린이를 위한 재단입니다.
배고픈 어린이들에게 영양 가득한 국수를 보내고 영유아 자폐 조기검사 지원, 베이비박스의 이유식 정기 배달, 중증장애 및 취약 아동들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따뜻한 손길을 이어주는 분들께 우리 아이 팔찌와 감사 선물을 드립니다. 지속적인 지원을 통해 더 많은 어린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도록 정기 후원자가 되어주세요. 후원 문의 02-2128-3344, 2128-3344. 한 발 더 깊이 들어가는 뉴스 인사 프라임 시간입니다.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서비스되고 있습니다. 회원을 먼저 가입하셔야 돼요. 멤버십을. 그리고 뉴스 토마토 무료 구독해 주시면은 종이신문과 전자신문의 무료 구독은 물론 홍보하고 있는 저희가 광화교동 통통살 16kg을 보내드립니다. 유튜브 멤버십 가입하시고요. 뉴스 토마토 무료 구독도 신청해 주셔야 됩니다. 다양한 질문들 댓글로 남겨주시면요. 방송 중에도 소개해드리고 저희들이 또 프로그램에 반영하겠습니다. 자,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빅데이터 2024 시간입니다. 박혜성 티브리지 대표 나와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오늘 바로 들어갈 곳은요. 천안 갑입니다. 네. 대표적인 스윙보터 지역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네. 우리 대선이나 총선에서 충청권을 이겨야지 선거에서 이긴다. 그렇습니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한번 살펴봐 주시죠. 네, 그래서 지난주에는 우리가 또 충청북도의 정치 1번지라고 불리우는 상당구, 청주 상당구를 다녀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이어서 충청남도의 정치 1번지라고 일컬어지는 천안갑 지역 그리고 대정 중구 두 개 지역을 가져와 봤습니다. 현재 국회의원이 민주당인가요? 국민의힘인가요? 문진석 의원, 문진석 민주당 의원, 네. 의원이죠. 지난 총선에서 아주 박빙의 경쟁을 벌였던 지역입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장표를 한번 띄워봐 주시겠어요? 예. 지난 선거에서 1.4%포인트 차이로 문진석 의원이 당선이 됐는데 자세히 보시면은 그 밑에 김재원 말고 정조희, 조세빈 이렇게 우리공화당 후보, 친박신당 후보 이렇게 보수 후보로 분류되는 분들이 득표한 게 한 두 개 더하면 0.5%포인트 정도 돼요. 후보 난립이 있었네요. 네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때 정의당에서 후보가 출마를 하다가 철회를 했거든요. 출마하려다가. 네네. 그래서 진보 진영은 자연스럽게 후보 단일화가 된 거고 보수 진영은 득표율이 크지는 않습니다만은 후보들이 이렇게 분산되면서 승패가 갈린 지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번엔 장담 못하겠네요. 장담 못하는 지역 중에 네. 하나입니다. 이 지역의 색깔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다음 장표를 한번 보여주시면. 도시 모형 특징 한번 주세요. 네, 여기가 천안 동단구의 대부분의 농촌 지역과 구도심, 그 서북구에서 구도심권에 속하는 성정동 이렇게 같이 포함되어 있어요. 그 도농복합 지역이고 도시는 또 구도심 지역입니다. 여기 보면은 자세히 보시면은 고속터미널 그리고 천안역 이런 네. 것들을 포괄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면이 지금 한 4개 정도 들어있는데 그 유명한 병천순대, 그렇습니다. 병천면이 들어있네요. 네. 그래서 이 도시는 항상 그 원도심 개발 이슈가 지역의 최대 현안이기도 하고요. 네. 제가 자주 가는 곳입니다. 저도 병천순대 아주 좋아합니다. 네. 예. 지역 유형을 한번 살펴볼까요?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네. 지역 유형을 보시면은 우리도 이제 여러 번 이거 다루면서 도시 유형을 보셨잖아요. 그래서 좀 많이 발전되고 잘 사는 동네 같은 경우에는 좀 위로 뾰족한 약간 모래시계처럼 생긴 거라면 이 유형은 정반대의 유형입니다. 이야, 그러니까 이거 전통적인 구도심 지역이네. 소매업 비율이 이렇게 높은 걸 보면. 그렇습니다. 도농복합지역, 구도심 지역의 형태를 띠고 있습니다. 이 동네 인구가 한 19만 정도 되는데요. 세대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습니다. 두 번째로 20대가 많아요. 그리고 40대, 60대, 30대 순인데 왜 20대가 많은가 봤더니 이 지역에 대학이 많더라고요. 네네. 천안대, 그리고 당국대, 네. 백석대, 호서대, 네, 나사렛대. 이런 데가 여기에 다 몰려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급여 소득자 비율이 32%, 대기업 종사자는 한 11% 이런 지역이고요. 그 밑에 좀 내려주시면 다음을 좀 보여주시면은
경제적 측면에서 보면 평균 소득이 302만 원 정도입니다. 그렇게 높지는 네. 않습니다. 소득 수준은 충남 평균 정도 되는데 일봉동이 350만 원으로 좀 가장 높고요. 대출을 좀 봤어요. 그랬더니 전국 평균이나 충남 평균보다는 적어요. 7천만 원 정도 수준입니다. 그런데 이 지역이 특성이 제2금융권 대출 비중이 31%로 꽤 높은 편입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아, 이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예요? 정확하게 찝으셨습니다. 여기 보니까 시종 대출도 충남 타 지역에 비해서 5%포인트 정도가 높아요. 그래서 네. 왜 그런가 봤더니 이 지역이 자영업자들이 많아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 시장이 많아요. 네네. 그래서 여기 정치하시는 분들은 이런 유권자들의 대출 문제 이런 것들도 좀 꼼꼼하게 좀 살펴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동네 이제 아파트 평균 가격은 제곱미터당 254만 원. 네. 그러니까 평당 하면 한 700만 원 정도 이 정도 되겠고요. 여기가 점포 수는 한 8천여 개 점포가 현재 영업 중인데 총 매출은 23년 기준으로 2조 4천억 원 정도가 되고요. 22년에 비해서 가게 숫자도 한 100개 정도가 늘고 매출도 한 1,500억 정도 상승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네네. 상권은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대표적인 상권은 고속터미널이 있는 신안동. 여기가 1,900개 정도 점포가 23년에 한 6,100억 원 정도의 매출을 올렸습니다. 거기가 이제 백화점도 있고 천안에서는 가장 번화한 곳이죠. 그렇습니다. 네. 여기 한화에서 하는 백화점 뭐죠? 그것도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네, 구체적인 이름은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 네네. 백화점이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여기가 이제 유권자 성향은 어때요? 유권자 성향은 진보 핵심 지지층이라고 할 수 있는 층이 한 2만 8천 명, 잠재 지지층은 한 1,400명 정도 되고요. 보수 핵심 지지층은 3만 명, 한 2만 2천 명 정도 높죠. 네. 그리고 잠재 지지층도 한 4천 명. 그래서 투표율이 높아지면 여기는 보수 후보가 당선될 가능성이 높고요. 앞서 우리 지역이 생긴 걸 좀 봤습니다만 도농 복합 지역이지 않습니까? 읍면에서는 확실히 보수 정당, 보수 후보에 대한 지지세가 아주 강하고 그리고 진보 진영이라고 하고 민주당 후보들 같은 경우는 이제 도심에 있는 동 단위에서 네. 득표율이 좀 높은 도심 그런 아파트 패턴을 볼 단지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야, 이거 만만치 않은 선거가 되겠네요. 이제 후보가 문진석 현 의원과 그리고 지난번에 붙었던 신범철 국민의힘 후보가 네. 다시 또 붙게 됐어요. 리턴매치입니다. 네, 판세 네. 어떻게 보세요? 판세는 지금 제가 여기 준비하면서 최근에 나온 여론조사 결과들을 좀 봤어요. 꽤 많이 나왔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박빙으로 붙어 있습니다. 박빙으로 붙어 있으니까. 네. 결국 이 지역은 투표율이 좌우할 거다. 최근에 보면은 천안만 하더라도 경기도 권역과 같이 가거든요. 그래서 수도권이라고 볼 수 있죠. 거의 수도권이라고 지하철이 봐야죠. 바로 가잖아요. 네. 네. 그리고 천안 분들 중에 서울로 출퇴근하시는 분들이 꽤 돼요. 가능합니다. 네네. KTX 타고 출퇴근이 그렇죠. 가능한 지역이라서 거의 수도권으로 분류되는데 천안에서도 3개 국회의원 선거구가 있거든요. 네네. 을병은 민주당이 많이 유리합니다. 근데 네. 각 지역은 이제 말씀드린 대로 좀 구도심이고 그래서 약간 보수세가 강한데 투표율에 따라서 승패가 갈릴 거라고 보여집니다. 천안이 이제 선거구가 3개고요. 아산이 2개, 그렇습니다. 당진이 하나. 이 6개 선거구가 결국은 거의 붙어서 가는 경향이 좀 있어요. 그렇죠. 당진도 젊은 당진은 이제 젊은 인구들이 층들이 많이 사니까 나왔더라고요. 민주당이 유리하고 아산은 이제 반반 그렇죠. 정도가 되고 네. 천안도 이제 이렇게 이제 섞여 있는 이런 형태죠. 네. 만약에 천안갑에서 승리한다면은 민주당이 최소한 충남에서의 지금의 의석수를 유지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천안갑에서 승리하면 아까 말씀드린 천안, 아산, 당진 6개 선거구를 다 이길 가능성이 있죠. 네. 그럼 문진석 후보가 잘 해야 되네요. 잘해야 됩니다. 어떤 선거 전략이 좋을까요? 아무래도 지금 이제 민주당에서는 여당 심판론이기 때문에 정치적인 선거를 할 수밖에 없고. 정권 심판론? 정권 심판론. 그리고 야당 입장, 지금 집권당 입장에서는 이제 앞서 말씀드린 구도심 개발 이슈가 항상 있어 온 지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경제적인 이득을 내세워서 선거 전략을 짤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여기가 천안이나 아산, 당진이 발전한 이유가 사실은 수도권 정비법과 국가균형특별법 때문에요. 수도권의 기업들이 이쪽으로 많이 이전해 간 거죠? 그렇죠. 이제 경기권에 새로운 공단을 지을 수가 없으니까 경기권 바로 밑에 경기도하고 붙어 있는 충남 경계선에 이 공장들이 밀집해진 거예요. 그래서 아산 당정지구나 이런 게 생긴 거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천안에서도 아이디어를 내야 돼요. 저는 늘 주장합니다만은 결국은 제조업이에요.
제조업이 일자리를 만들고 그 일자리에서 소득이 생겨야지 소비가 이루어져서 상권도 형성되고 이게 같이 맞물려서 가야 되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지금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젊은 세대는 산업 기반들보다는 이제 학교, 그렇죠. 학교 때문에 기반이죠. 젊은 네. 층들이 좀 있는 것 같고, 또 뭐 20대 그 청년층들을 또 어떻게 투표장으로 잘 이끌어내느냐도 되게 중요할 것 근데 같습니다. 20대 청년층들이 여기에 주소를 두고 있다는 보장은 또 없죠, 또. 여기 보니까 1인 가구,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꽤 높더라고요. 아, 주소지 등록 주소를 되니까. 옮겨놓고 네. 있는 청년들이 꽤 있는 것 같더라고요. 네. 결국은 그러면은 청년층들의 투표율이 민주당으로서는 관건이다. 관건이다. 네. 근데 또 이제 이 청년층도 성별 따라서 또 투표 성향이 달라지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렇죠. 이제 아무래도 민주당 지지세는 20대 여성들이 많죠. 여성층이 높으니까 이제 그 전략을 잘 짜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뭐 좀 엇나간 질문입니다만은 이준석 대표가 20, 30대 청년 남성들에게 인기가 좋았는데 네. 이분이 이분이 개혁신당이라고 국민의힘에서 떨어져 나간 것도 네. 뭐 민주당에 좀 좋은 하나의 동인이 될 수 있나요? 그렇죠. 보수 정당으로 이동을 한다면, 투표장에 간다면은 소위 말하는 국민의힘을 지지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을 똑 떼서 나갔기 때문에 민주당으로서는 꽤 괜찮은 환경이죠. 그럼 좀 더 나가서 네. 개혁신당, 이준석 신당 후보가 여기에 출마를 한다. 네. 그러면 어느 정당에게 유불리가 저는 개혁신당에서 의미 있는 후보라고 한다면은 이준석 하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네. 예. 나와도 별 의미가 없다. 별 의미가 없다. 이준석이 출마하는 지역에서 이준석의 효과가 어느 정도 있을 거냐가 포인트지. 한 20% 이상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깜놀했습니다. 네네. 예, 근데 뭐 개혁신당에서 다른 지역이 후보를 낸다고 해서 거기서 어떤 유의미한 선거 결과에 영향을 미칠 만한 그런 존재감은 갖기 어렵다라고 봐집니다. 근데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1, 2%에 의해서 당락이 좌우되니까 네. 만약에 이준석 신당, 개혁신당 후보가 3% 정도 뭐 득표를 했다. 그러면은 민주당 표를 뺏어갔다. 국민의힘 표를 뺏어갔다. 이런 하나의 분석이 가능하지 않을까요? 3% 앞서 우리공화당하고 친박연대 두 개 합쳐서 1.5%포인트였잖아요. 네네. 근데 이준석 정도가 아닌 후보가 나와서 유의미한 그렇게 뭐 3%. 이준석 신당에 나와도 의미 없다. 네, 의미 없다. 득표율은 봅니다. 그렇게 네. 예측하시네요. 네. 알겠습니다. 혹시나 이런 지역구에서 뭐 컨설팅 이런 걸 해달라고 하면 해주실 의향은 있습니까? 맨입은 안 되죠, 물론. 그럼요. 근데 저희는 후보 컨설팅은 하지 않습니다. 후보 컨설팅을 하지 않는다. 한국 사회에서 선거 컨설팅이라는 게 뭐 장기적으로 그리고 뭐 어떤 그 아주 고퀄리티의 이런 서비스를 하기 어려운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선거 컨설턴트로서 그 회사를 가져가서 굳이 회사의 이렇게 명망이나 네. 평가를 떨어뜨리고 싶지 않다라는 게 운영 방침입니다. 이분이 훌륭하시네. 저는 제가 늘 하는 말 중에 신출귀몰한 전략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결국은 총력전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우리가 이제 삼국지에서 뭐 제갈량이 신출귀몰하게 해서 뭐 조조를 꺾고 이렇게 하는데 실제 정사에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하려면은 정치 컨설팅을 하려면은 일상적으로 어떤 이제 정치인과 같이 호흡하면서 전략을 수립하고 점검하고 이렇게 성장해 가야 되는데 한국에서는 이제 선거 때만 한 2, 3개월 반짝 그 컨설턴트를 필요하는 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컨설턴트들이 아주 유능한 컨설턴트들이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그냥 2, 3개월 이렇게 일하기 위해서 준비되어 있을 수는 없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한국에서 선거 컨설팅을 한다는 회사들 보면은 그냥 이 후보, 저 후보, 저 후보 또 한 회사가 감당할 수 있는 후보의 숫자도 제한되어 있는데 그래서 사실 그냥 컨트롤 C, 컨트롤 V 하는 그런 수준입니다. 그리고 사실 미국 같은 경우에도 매니지먼트 회사에 소속되듯이 정치인이 컨설팅 회사하고 2년 단위 계약을 맺어요. 네네. 그런 식으로 하지 저희처럼 뭐 1, 2개월 때 하고 이런 건 불가능하고요. 예. 아까 제가 이제 제갈량 이야기를 했는데 제갈량도 역사의 명재상으로 남아있어요. 네. 신출귀몰한 전략가가 아니라 그게 뭐냐면은 부국강병 정책을 잘하고 그다음에 조세제도라든가 법률을 잘 만들어서 나라를 부강하게 만든 사람이지 신출귀몰한 전략을 쓴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손자병법에도 손자가 하고 있는 대부분의 이야기는 부국강병책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요. 뭐 클라우제비치 전쟁론도 대부분 이제 총력전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이 국가의 총력이 전쟁을 이기는 게 하는 것이지 신출귀몰한 전략으로 이긴다는 건 아니라는 거죠. 100번 동의합니다. 네. 갑자기 저희가 좀 깊은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저기 컨설팅 안 한답니다. 네. 하시고 싶으시면요 이번에 당선되자마자
4년 장기 계약을 맺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생각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유력 정치를 키워야 돼. 네.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네. 자, 다음은 대전 중구로 가보겠습니다. 여기 원래 황운하 의원 지역인데 황운하 의원이 이분 참 독특해. 좀 굉장히 좋아했는데 이번에 저기 그러게요. 국회의원 진출하는 방식은 솔직히 좀 납득이 안 갑니다. 그러게요. 네. 조국 신당에서 이렇게 받아준 것도 저도 얼른 납득이 안 가고. 예, 그렇습니다. 한번 지역 특성 한번 보시죠. 예, 또 예, 다이아몬드 지금 한번 특성을 띄워줘 보세요. 보면은 다이아몬드를 보시면 다이아몬드인지 마름모인지 사각형인지. 예, 여기도 보면은 앞서 천안 갑하고 비슷하게 생긴 구도심이네. 구도심의 성격이 강합니다. 목동과 문화 1동 정도가 10대 이하 인구가 많고 교육 서비스 비율이 좀 높은 지역이고 나머지는 좀 낙후된 구도심 네.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나마 이 지역에 최근에 이제 택지 개발, 재개발이 좀 이루어지고 있어서 젊은 층 인구가 꾸준히 좀 유입된다라는 얘기는 좀 있어요. 이 앞에 있는 그 표를 좀 보여주시겠어요? 그림 뭐 빨간색, 파란색 되어 있는 칼라로 좀 띄워주세요. 네, 역대 네. 선거 결과를 보면은 여기가 이제 대부분이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원래 보수적인 지역입니다. 네. 여기 그 밑에 아까 잠깐 스쳐 지나갔는데 역대 이 지역의 정치인들을 보면은 강창희, 어우, 거물인데. 그러니까 권선택 이런 분들입니다. 예. 예, 이은곤 의원이 한 번 하셨고 그다음에 화구나 이렇게 있습니다. 야, 이렇게 보니까 황운하 의원이 민주당으로는 진짜 오랜만에 당선됐네요. 대단하신 분이죠. 권성태 의원도 이제 열린우리당으로 처음에 국회의원이 되셨지만 나중에 자유선진당으로 가셨잖아요. 네네. 약간 보수적인 분이라고 볼 수 있죠. 묘하게 대전 쪽은 제가 보면은 당적을 옮기는 거에 대해서 유권자들의 문제의식이 좀 덜하다 그러더라고요. 대전 같은 경우는. 근데 인물 황운하 중심으로. 의원은 분명히 색깔이 분명한 분이에요. 기존에 있었던 그렇죠. 정치인들과는 다르게 소신도 분명하고 공직자 출신입니다만 진보적 색채가 뚜렷한 분이죠. 네. 아마 그래서 사실 지역구 출마를 포기했던 뭐 이유가 아닐까요? 사실은 이제 뭐 불출마 선언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국회의원을 더 이상 안 하겠다는 건데 굳이 또 당적을 옮겨서 네. 비례로 가시고 뭐 이유가 있으시겠죠, 뭐. 네, 이유가 있지만은 뭐 이 정치 평론가 입장에서 봤을 때 황운하 의원과 용해인 의원에 대해서는 저는 뭐 납득이 안 됩니다. 이게 결국은 주요한 공직의 자리라는 것도 공정하게 이루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누구에게는 기회가 많이 제공된다. 이거 저는 좀 사실 불편합니다. 예. 왜냐하면 저는 기회가 없었습니다. 무기회입니다. 무수저. 그냥 흑수저도 아니고. 그냥 한강 근처만 떠돌다가 예, 한강 오리알. 네. 요즘 제 별명 들어보셨어요? 결국 부활을 못 하신 놈 예, 우리야. 한강 오리알. 네. 그다음에 프로 양보러. 네. 한강 무정란 오리알이시죠. 야, 거의 뭐. 자, 이 동네 얘기 좀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동네 이야기 하시죠. 오리알 타령 자, 참. 대전 중구는 인구는 22만 명입니다. 4년 전에 비해서 10,000명 정도가 줄어들었고요. 세대별로 보면 50대가 가장 많아요. 네. 그다음 40대, 60대, 70대가 많습니다. 고령 인구가 많은 지역입니다. 다음 20대, 30대 순이고요. 일반 급여 소득자가 27%, 대기업 종사자가 12%. 여기 시니어 가구 비율이 15%로 타 지역에 비해서 좀 높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중년 1인 가구라고 있어요. 비율이 한 5%포인트 되는데 중년 1인 가구가 뭐냐면 50대에서 64세의 세대 구간에 혼자 사시는 분이에요. 뭐예요? 근데 우리 선배들 어떤 중에도 이런 혼자 사시는 게, 그러니까 뭐 이혼을 하셨든지 아니면은 뭐 이제 뭐 생계를 사별을 위해서 하셨든지.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그렇죠. 살고 있다. 예. 네. 그러니까 대체로 이런 분들이 소득 수준이 낮죠. 근데 네. 국민연금 급여는 그 급여 자격을 아직 안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게 좋은 일자리가 없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생계를 위해서 굉장히 고생하시는 분들이거든요. 그래서 네네. 이런 분들 가구 비율이 한 5%가 돼요. 그래서 네네. 역시 정치인들이 이런 계층에 대해서도 좀 세밀한 관심이 필요하겠다라는 게 야, 보였습니다. 사실 이런 분들은 우리 이제 국회의원 선거니까 이 통계를 가지고 와 있습니다만은 지역의 지자체장이 특별히 관심 가져주셔야 돼요. 그래야 됩니다. 전에 이제 은퇴한 저희 선배도 보면은 아파트 경비원을 하겠다고 둘 다 아는 분이에요. 네. 찾아갔는데 60 넘으면 오라 그랬답니다. 허허. 그러니까 그분들 소득은 있어야 되고 애를 키워야 되는데 네. 국민연금을 받으려면 아직 시간이 많이 남았고 그래서 굉장히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다고 하여튼 뭐 말씀하시더라고요. 정말 이제 와닿는 게 저잖아요. 네. 제 또래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사실 지금 이 새벽에 이 토마토 뉴스 나오라고 해서 네.
계속 여기 근처에 방을 하나 얻어야 되나 먹고 살기 위해서 이런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네요, 그죠? 사회에서 이런 분들을 좀 따스하게 살펴야 됩니다. 아직 부양해야 될 자녀도 있고. 네. 그렇습니다. 아직 그러나 힘은 넘칩니다. 아, 그리고 뭐 혼자 열심히 일할 수 1인 가구는 아니잖아요, 그리고. 네네네. 네, 그렇습니다. 자, 여기에 이제 후보가, 자, 후보 이야기에 대한 지지 성향 한번 지지층 분석 한번 할까요? 네네. 네. 진보 핵심 지지층이 35,000, 그리고 보수 핵심 지지층은 39,000. 그 대전 평균에 비해 진보 지지층은 4%포인트가 적고 보수 지지층은 3%포인트가 더 많습니다. 전반적으로 대전도 보면은 약간 진보 성향으로 바뀐 것 같아요. 근데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보수적인 동네가 여기다라고 네. 봐야 됩니다. 뭐 젊은 사람들이 많은 목동 정도가 민주당이 좀 우세하고 앞서 지도 봤습니다만은 인구수가 많은 태평 이동과 산성동 이런 데가 이제 보수세가 강합니다. 그래서 고연령층이 투표장에 많이 나오면은 보수 정치인이 유리한 그런 지역이고요. 이 지역이 이번에 국회의원 선거와 더불어서 구청장 선거를 같이 합니다. 같이 합니까? 네. 네. 이게 아마 보궐선거가 생기게 된 게 이제 국민의힘 후보 기책이었나 봐요. 그래서 국민의힘에서는 후보 공천을 하지 않았습니다. 네네. 그런데 여기 부구청장을 하셨던 이동환 무소속 후보가 여기 이제 국민의힘, 예, 민주당, 국민의힘 후보 지지선언도 하고 빨간 잠바 빨간 잠바 입고 입고, 다니겠네. 빨간 잠바 입고 이제 사실상 국힘 후보로서 역할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재밌는 게 여기 지금 민주당은 박용갑 전 중구청장인데 이분은 약간 보수적인 분이래요. 네. 이 지역하고 잘 어울리는. 그런데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구청장 보궐선거 후보로는 17호 영입인사입니다. 대전 참여자치 시민연대 사무처장. 대전의 참여연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네네. 후보를 공천을 해서 약간 국회의원 후보는 약간 보수적인 분, 중도 보수. 네네. 그리고 구청장 후보는 약간 진보적인 분. 나름 이렇게 지침을 잘 맞췄네요. 약간 네. 이렇게 맞췄더라고요. 여기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네. 앞서 우리가 천안 분석할 때는 네. 인구 중에 이제 진보 유권자가 28,000, 네. 뭐 보수 유권자가 뭐 29,000 이런 네. 식으로 했는데 여기는 진보 유권자가 34,000, 5,000, 또 뭐 보수가 37,000 네. 이렇게 해서 인구 확 늘잖아요. 네, 네. 그거는 이 지역이 유동성이 적다는 뜻인가요? 아니면 핵심 지지층이 양당마다 강하다는 뜻인가요? 그렇습니다. 예, 둘 다 같은 얘기인데요. 네. 이제 전체 인구 숫자도 좀 약간 차이가 날 것이고, 두 네네. 번째는 여기는 약간 그 정치 이게 소속감이 고정돼 있다는 거죠. 인구 이동률도 낮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런- 제가 여기는 잠재 지지층 규모를 얘기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네네. 예. 이런 질문 좋죠?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네. 네. 칭찬 좀 해주세요. 기다리고 있던 질문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여기에 만약에 맞춤형 선거 전략을 쓴다면 어떤 전략 쓰는 게 좋을까요? 여기도 역시 결국 여기도 이제 구도심 개발이죠, 뭐. 예. 네, 구도심 개발이다. 네. 그러면 이제 구청장 했던 분들한테 좀 유리하겠네요, 그죠? 그런 공약을 내는 게. 그렇다고 봐야죠. 네. 아무래도 민주당에서는 이제 뭐라고 합니까? 이제 이렇게 같이 하는 걸 뭐라고 하죠? 생활 정치? 아니요, 저기 뭐 정부 이렇게 런닝메이트. 런닝메이트가 좀 생긴 네. 그런 선거를 영어에 하시는- 약하시군요. 네, 네. 네, 그렇습니다. 좋은 학교를 못 나와서 정부 통령자. 정부 통령 같이 반장부 반장. 네. 그렇습니다. 학교 다닐 때 혹시 반장 해보셨어요? 반장은 많이 했습니다. 제가 시골에서 커서 저 혹시 총학생회장 출신이라는 총학생회장도 해봤습니다. 해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좀 추가해서 서비스 시간을 좀 가져봐야 되는데요. 총선 판세 한번 볼게요. 네. 지금 투표율이 65% 넘어가면은 민주당에게 굉장히 유리하다. 이런 이야기가 있는데요. 투표율과 판세의 연관관계 한번 좀 이야기해 주시죠. 저는 우리가 투표를 하게 될 때 유권자들이 어떤 표심을 정할 때 회고적 전망을 가지고 회고적 투표를 하느냐 아니면 전망적 투표를 하느냐 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번 선거 같은 경우에는 양당에 다 그 평가 프레임을 가져왔단 말이죠. 회고적 평가 선거다. 네. 네. 그래서 저는 회고적 평가 선거에서는 투표율이 높아지기가 어렵다. 높아지기 어렵다라고 보고 있고 지난 21대 투표율이 66.2%였더라고요. 네. 그리고 20대는 보면 58%예요. 굉장히 높아진 겁니다. 네. 근데 저는 이번 선거의 투표율을 예측하라라고 하면은 지난 선거보다는 낮아질 것 같다.
수치를 찍으세요. 저는 61% 예상합니다. 61%. 61%. 아, 20대보다는 높겠지만 21대보다는 많이 낮을 것이다. 저는 60.5% 예상합니다. 아, 그렇습니까? 제가 좀 얍삽합니다. 아, 네. 나중에 한번 거시죠. 예, 자동으로 내기 되는 거 아시죠? 네. 내기가 성립되는 겁니다. 저는 여전히 민주당 공천, 물론 이제 본선거가 시작되면은 이제 공천 갈등들은 다 사그라질 텐데 유권자들에게 그 이제 상처로 좀 남아 있는 거거든요. 네. 민주당은 민주당대로 공천 갈등에 대한 그게 후과가 있을 거고 또 그 지금 이제 국힘 같은 경우는 새로 시작됐지 않습니까? 당정 갈등이라든지 이런 것들 네. 이런 것들이 좀 영향을 미쳐서 좀 투표율이 지난 선거보다 이렇게 높아질 것 같다는. 그러면 이제 투표율 변수로서 조국 혁신당의 역할, 조국 혁신당이 어쨌든 간에 이슈몰이를 하고 있으니까 네. 덕분에 투표율이 올라갈 수 있다. 이런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기능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아, 의미 있다.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도 민주당이 이제 여론조사를 계속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갑자기 좋아졌어요. 그런데 이유를 모르겠는 거예요. 아, 민주당 이거가. 지지율이 올라갔다.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간 거 이유를 못 찾겠다는 겁니다. 잘한 게 별로 없으니까 여전히 공천 갈등은 남아 있고 그렇다고 해서 정부 여당이 뭐 크게 무슨 변고가 크게 생긴 것도 이재명 아니고. 대표의 메시지가 굉장히 좀 강력해졌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지지층 결집이 이루어졌다. 지지층 이렇게 볼 수는 결집은 없나요? 이제 선거가 가까우면서 지지층의 결집은 있겠지만 이렇게 드라마틱한 변화가 생기는 그 주요 변수로 해석하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조국 신당 얘기를 해요. 그래서 투표를 포기하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조국 신당 효과 때문에 정치에 다시 관심을 갖게 되고 어떤 정당에 대한 지지 입장을 분명하게 표현하게 되고 지역구는 민주당, 비례는 조국, 진당 이렇게 해서 또 입장도 정리하게 되고 이런 것들이 민주당 지지도를 견인하지 않았나 이렇게 분석하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민 비조시네. 저는 지민 비민입니다. 네. 자, 제가 그렇다는 건 아니고 이제 저는 분석하는 세간의 이야기는 세간의 네, 얘기. 굉장히 조심하시네요. 그럼요. 자, 민주당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151석 목표 가능할까요? 저는 분명 지난 국회의원 선거에서 민주당이 지역구에서는 163석을 차지했지 않습니까? 근데 서울 경기 쪽에서 5%포인트 차이로 승패가 갈리는 지역이 굉장히 많거든요. 3%포인트 차이로 갈리는 지역도 꽤 있고 저는 이런 데서 예전만큼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다 가져가기는 어렵다. 그래서 저는 저보고 좀 예상을 해오라고 하셔가지고 대략 저는 지역구는 민주당이 145석 정도 하지 않겠는가. 지역구를 145석 한다? 145석 정도 하고 비례는 저는 한 8석 정도 할 거다. 그럼 153석인데? 네. 그 정도는 하지 않겠느냐라는 게 제 전망입니다. 조국 신당하고 민주당하고 다 해서 저는 한 20석 정도 가져갈 것 같아요. 지난 21대에서도 더불어시민당하고 열린민주당이었죠. 네. 두 개 합쳤을 때 딱 20석이었거든요. 그러면 20석을 나눠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 이번에도. 그럼 저는 8석, 12석 정도로 나눠 갖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사실 지난 총선 때도 네. 민주당이 149석만 하길 바랐어요. 네. 이게 179석에서 효능감이 있었는가, 네. 그리고 긴장감이 있었는가, 라는 이런 부분들도 생각해 봐야 되는 게 개별 국회의원 구성원들의 실력이 워낙 떨어지기 때문에 이게 지도부나 몇 명이 끌고 가는 국회와 정당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과연 그 참 숫자만 많은 것이 좋은가라는 그런 의문점을 다시 한번 던져봅니다. 전적으로 공감하는 바입니다. 네. 자, 선거까지 마지막 변수 있을까요? 있죠. 아무래도 이제 정부 여당에 대한 평가적 성격이다 보니까 저는 이제 큰 이슈가 두 개 있다고 봅니다. 하나는 이제 당정 갈등, 이번에 새롭게 시작된. 이제 선거 한 20 며칠 남았는데 이제 시작됐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어떻게 진행되느냐가 있을 것이고, 이제 두 번 더 큰 건 저는 의대 정원 확대 이슈인데 이게 이제 전적으로 지금은 의사들에 대한 비판적 여론이 훨씬 비등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시간이 지날수록 이제 국민들의 피로감이 쌓인단 말입니다. 국가 의료 체제의 붕괴죠, 이거는. 네네. 그러면은 이제 정부 여당의 실력, 무능함에 대한 또 여론이 만들어질 수 있단 말입니다. 평가 여론이. 그래서 이 문제를 어떻게 잘 마무리 짓느냐, 선거 전에. 이걸 잘 마무리 짓는다면 저는 또 정부 여당에 대한 인기가 확 올라갈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저는 사실 의대 정원 문제를 보면서 어떤 생각이 드냐면요. 국가뿐만이 아니라 여야 정치권 전체의 무능입니다. 네. 왜 이야기를 안 해요? 왜 개입을 안 해요? 왜 민주당 얘기 안 해요? 아니, 국민의힘도 마찬가지고 이게 조금 애매한 이슈에 대해서 빠져버리는 거, 이거는 책임 정치 안 하겠다는 뜻이에요. 네. 진짜 심각한 네. 수준 저하다라고 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보는 마지막 변수는 결국 이 당정 갈등이
과도하게 폭발되면은 여권이 완벽하게 붕괴되는 상황이 나타날 수 네. 있다고 봅니다. 투표율의 저하로 나타나겠죠. 예, 투표율의 저하라든가 또는 탈당 뭐 이런 것도 탈당까지. 극단적으로 하면 대통령 탈당 요구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정권이 붕괴되는 거예요. 그런 가능성을 예의주시하면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웃으면서. 참 윤석열 대통령의 처지는 총선 후에 공공해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어떤 결과가 나오든지 간에 뭐 여권의 야권이 이렇게 체제가 갖춰지고 여권 내에서도 반토막이 나게 되면은 결국 남는 건 전체 국회의원 의석수의 한 잘해봐야 4분의 1토막, 5분의 1토막 그렇죠. 이 정도만 지지하실 텐데 참 처지가 공공해질 수 있겠다는. 곤궁해진다. 네. 아, 집을 옮기실 가능성도 있다. 집을 옮기고 그것까지는 얘기. 주거지를 옮기실 가능성도 있다. 그것까지는 말씀 못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위험해서 컨설팅도 안 하는 사람인데. 쫄아 있어. 자, 매주 수요일 코너 빅데이터 2024 여기까지 오늘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뉴스인사 프라임 유튜브 멤버십 회원에게만 서비스되고요. 당일 저녁 일반에 공개됩니다. 많은 부탁드리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올 생각입니다. 제발.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